인생은 전설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 이야기 바로 시작합니다. 민석은 요즘 아침마다 거울 앞에 오래 서 있었다. 연도를 꼼꼼히 하고 향수를 바른 뒤 머리카락을 손가락으로 몇 번씩 정리했다. 예전엔 부스스한 머리로 대충 티셔츠 하나 걸치고 나가던 사람이 이제는 다림질된 셔츠에 단정한 슬랙스를 입고 퇴근이 늦어졌다. 그 변화는 처음엔 반가움이었고 다음엔 의심이었다. 요즘은 퇴근하고 뭐해? 내가 물었을 때 민석은 잠깐 멈칫했지만 곧 웃으며 말했다. 헬스장 다녀. 뱃살이 너무 나와서. 그래? 언제부터? 얼마 안 됐어. 일주일쯤. 그가 운동을 시작했다는 말은 곧 핸드폰을 뒤집어 놓기 시작한 시점과 일치했다. 비밀번호가 걸려 있진 않았지만 그는 이제 더 이상 내 앞에서 핸드폰을 보지 않았다. 거실에 함께 앉아 있을 때도 핸드폰은 주로 안방 서랍 위에 있었다. 알림이 울려도 그는 확인하지 않았고 내가 조금이라도 관심을 가지면 회사 일이 하라며 짧게 잘라냈다. 예전에 민석은 피곤하다는 말이 입에 붙은 사람이었다. 출근 준비를 하며 하품을 하고 퇴근 후에는 소파에 몸을 던지듯 앉아 TV만 바라보던 사람이 요즘은 평일에도 밤 10시가 다 되어서야 들어왔다. 부장님이 붙잡아서 회식이 있어서 같은 핑계들은 너무 자연스럽게 입에서 흘러나왔다. 그 운동하는 헬스장 어디야? 집 근처. 별거 없어. 나도 좀 같이 다녀볼까 했는데. 글쎄 거기 사람들 다 남자야. 좀 재미없을걸. 그 대화가 끝난 후 그는 귀찮다는 듯 웃었고 나는 웃지 못했다. 그 웃음 안에서 나는 문득 나만 빼놓고 흘러가는 대화를 들은 듯한 느낌이 들었다. 우리의 사이가 이전보다 멀어진 것도 아닌데 묘하게 다른 결의 공기가 감돌고 있었다. 그는 더 이상 내게 자신의 일상을 묻지 않았다. 오늘 뭐 했어? 점심은 뭐 먹었어? 같은 사소한 말들이 사라지고 우리가 함께 있는 시간은 그저 같은 공간에 있는 것에 지나지 않았다. 그러던 어느 날 밤 그의 셔츠에서 처음 보는 향이 났다. 익숙하지 않은 낯선 무언가가 섬유유연제도 아닌 다른 사람의 채취처럼 은근히 배어 있었다. 새로 산 향수야? 응. 회사 동료가 추천해줘서 하나 샀어. 괜찮아? 응. 좋네. 좀 낯설어서. 그의 대답은 자연스러웠지만 나는 그 향기에서 문득 느껴진 찝찝함을 쉽게 떨쳐낼 수 없었다. 그리고 그날 밤 침대에 누운 그의 옆에서 등을 돌린 채 잠들지 못한 채로 눈을 떴다. 그가 달라졌다는 건 머리카락이나 셔츠 때문이 아니었다. 그는 이제 나를 바라보는 눈빛이 사라졌다는 점에서 완전히 변해 있었다. 그 눈빛이 멈춘 곳이 나 아닌 누군가라는 걸 직감하는데 오래 걸리진 않았다. 거실 한쪽에 놓인 시계 초침 소리가 그렇게 또렷하게 들리는 집이었나. TV 소리는 트여져 있었지만 내가 무슨 프로그램을 보고 있는지도 모른 채 그저 화면만 바라보고 있었다. 민석은 퇴근하자마자 씻고 방에 들어가더니 문을 닫고 나오질 않았다. 식사 준비를 해두었고 냉장고엔 잘게 썬 과일도 넣어놨지만 그는 그런 걸 모른 채 아니 알고도 무심하게 지나친 채 그렇게 멀어지고 있었다. 민석아, 밥 먹었어. 응, 아까 회사에서 먹고 왔어. 그랬구나. 말이라도 해주지. 미안, 깜빡했네. 그의 목소리는 언제부턴가 늘 피곤한 톤으로 흘러나왔고 미안이라는 단어는 매일같이 같은 음으로 반복되었다. 나는 한 숟갈만 뜨고 그대로 식탁에 앉아 있었고 그의 빈 자리는 점점 더 의미 없어져 가고 있었다. 함께 사는 부부가 맞긴 한 걸까? 그와 같은 공간에 있으면서도 나는 내 안에서 점점 더 고립되어 가는 느낌이었다. 말을 걸어도 대답은 짧고 묻지도 않았는데 핸드폰을 만지작거리는 모습만이 남아 있었다. 대화는 의무처럼 던져졌다가 사라졌고 그 공백은 내가 괜히 혼잣말을 중얼거리며 메우게 만들었다. 오늘 날씨 진짜 좋더라. 이런 날 산책하면 기분 좋을 텐데. 그래도 봄은 오나 봐. 그가 없는 시간에 소파에 앉아 중얼거리던 말들은 결국 내게 하는 위로였고 나는 거울 앞에서 내 얼굴을 들여다보며 중얼거렸다. 나랑 같이 살아? 아니면 그냥 같이 살고 있는 거야? 욕실 세면대 앞에선 칫솔 2개가 여전히 나란히 놓여 있었지만 그건 이제 그저 생활의 잔재였다. 감정은 묻혀있고
정은 빛을 잃었고 웃음은 벽에 부딪혀 되돌아왔다. 내가 서 있는 이 집은 더는 우리의 집이라는 느낌이 들지 않았다. 민석은 어느 순간부터 출근 준비를 나보다 먼저 하고 퇴근도 나보다 늦게 하면서 하루 종일 나와 대화 한마디 나누지 않은 날도 생겨났다. 오늘 하루 어땠어? 그 말을 걸고 싶었지만 그는 이미 이어폰을 낀 채 옷장 앞에 서 있었다. 나는 혼잣말로 그렇게 묻고 스스로 답했다. 괜찮았지 뭐. 밤이 깊어지면 침대에서도 서로 등을 돌리고 누워 있었다. 나는 그가 자는지 아닌지조차 알 수 없었고 불 꺼진 방 안에서 나는 내 존재를 점점 더 숨기게 되었다. 그리고 그 침묵의 어둠 속에서 나는 문득 아주 작게 중얼거렸다. 나는 지금 누구랑 같이 살고 있는 걸까? 몇 년 만에 만나는 얼굴들이었지만 오랜 시간의 공백이 무색할 만큼 그 자리는 금세 웃음으로 채워졌다. 고등학교 친구들, 함께 교복을 입고 거리를 활보하던 시절의 추억들이 테이블 위로 쏟아졌고 그 사이사이엔 탄산보다 더 청량한 수다가 끼어들었다. 처음엔 근황 이야기로 시작했지만 곧 분위기는 자연스레 남편 욕으로 넘어갔고 각자 속에 쌓인 감정의 찌꺼기들이 반쯤 마신 맥주 잔 너머로 흘러나왔다. 야, 민선이 너 진짜 착하게 산다. 어떻게 남편이 그렇게 무심한데도 아직도 같이 살아. 그러게 나였으면 그냥 확 질렀다. 야야야 그만해. 나 진짜 요즘 너무 우울해서 너네까지 그러면 울지도 몰라. 웃으며 넘기긴 했지만 내 웃음은 생각보다 빨리 마모됐다. 친구들의 말 속에 담긴 다 알고 있다는 눈빛, 그러면서도 그래도 너니까 참는 거지라는 묘한 위로는 순간 따뜻했지만 오래 남지는 않았다. 나는 그저 맥주잔을 손에 꼭 쥐고 있었다. 내가 쥔 건 알코올이 아니라 내 안에 뭔가였다. 쥐고만 있으면 터지지 않을 거라 믿었던 테이블 위로 튀어오르는 치킨 기름, 질끈 묶은 머리 뒤로 흐르는 웃음소리, 가끔씩 튕겨지는 무심한 욕설들. 그 모든 게 이상하게 부럽고 어딘가 낯설었다. 이들도 집에 돌아가면 각자의 삶으로 무거워질 걸 알면서도 지금 이 순간만큼은 참 가볍고 유쾌해 보였다. 야, 우리 오늘 진짜 오랜만인데 2차 갈래? 오, 좋지. 요즘 노래방 안 간지 너무 오래됐다. 노래방 가면 진짜 스트레스 풀릴 것 같아. 난 진심 마이크 잡으면 성격 바뀐다. 그 말에 모두가 박수치며 일어섰고 나도 따라 일어났다. 무슨 이유였는지 모르겠지만 갑자기 속이 시원해지는 느낌이었다. 그 어떤 무거운 삶도 일단 이 순간엔 내려놓고 싶은 기분. 나는 그렇게 코트를 들고 그들과 함께 거리를 걸었다. 찬 바람이 코끝을 스치며 부는 길목, 주황색 간판이 우리를 향해 웃고 있었다. 스문혜씨 코인 노래방. 야, 우리 방 잡았다. 민선이 너 오늘은 꼭 부른다. 지난번처럼 눈치 보지 말고. 알았어. 근데 나 진짜 요즘 목 상태 안 좋다. 헐, 또 그런 핑계. 일단 앉아. 주문부터 하자. 노래방 안은 작고 따뜻했고 바깥의 차가운 공기와 달리 이 안의 열기는 친구들의 목소리와 웃음으로 더욱 뜨거워졌다. 순서대로 곡을 고르며 휴대폰을 돌리던 중 내 옆에 앉은 수진이 갑자기 속삭이듯 말했다. 저기 방 건너편 남자들 보이지? 나 아까 밖에서 살짝 눈 마주쳤거든. 진짜 헐 잘생겼어. 그건 모르겠고 되게 친절하게 웃더라니까. 분위기도 좋아 보이고. 일단 앉아 있는데 우리랑 딱 시선이 마주친 구조잖아. 나는 그 말에 피식 웃었고 그러면서도 괜히 무심한 척 건너편 방을 흘낏 바라봤다. 그 방 유리창 너머 조명이 어두워 명확히 보이지는 않았지만 확실히 남자 몇 명이 앉아 있었고 누군가의 시선이 순간 내 쪽으로 스친 듯한 기분이 들었다. 괜히 고개를 돌렸지만 마음속엔 뭔가 불편하고 낯선 설렘이 밀려들었다. 야, 우리 합석하면 안 돼. 에이 진짜 그런 거 하는 거야 우리 나이에? 뭐 어때? 결혼한 거랑 안 한 거랑 지금 이 순간은 다 잊고 그냥 놀자는 거지. 미쳤다. 진짜 그래도 민선이는 좀 애매하지 않냐? 그 말에 다들 나를 바라봤고 나는 잠깐 말을 잇지 못했다. 하지만 내 안에선 대답보다 빠르게 무언가가 정리되고 있었다. 지금 이 자리에선 남편도 없고 집도 없고
그 우울한 부엌에 정적도 없다고. 그러니까 그냥 지금은 나로 살아도 된다고. 나는 조용히 미소 지었다. 어차피 오늘은 나 혼자니까. 노래가 세 곡쯤 지나고 나자 누군가 노크를 했다. 문이 슬쩍 열리더니 반쯤 들어온 얼굴이 익살스럽게 웃었다. 누나들, 한 잔 어때요? 저희 방도 좀 심심해서요. 내가 대답하기도 전에 친구 민지가 웃으며 대꾸했다. 우와, 요즘은 이렇게 직접 와서 말도 해요. 우리도 옛날 같았으면 거절했을 텐데. 다들 웃었고 그건 거절이 아니라는 신호였다. 그렇게 우리는 방을 합쳤다. 초면의 남자들과 함께 마주 앉은 테이블엔 금세 안주가 더해졌고 반쯤 비어있던 병도 새로 채워졌다. 어떤 남자는 조용했고 어떤 남자는 자꾸 말을 걸었다. 그 중에 유독 한 명, 검은 반팔티에 깔끔한 이목구비를 가진 남자. 그는 말을 많이 하진 않았지만 자꾸 나와 눈이 마주쳤다. 처음엔 단순한 시선인 줄 알았지만 어느 순간부터 그 시선은 노래 가사처럼 길고 천천히 나를 훑었다. 누님은 결혼하셨어요? 갑작스러운 질문에 나는 당황했지만 웃으며 대답했다. 응, 했지. 근데 남편은 요즘 바쁘대. 아, 그럼 외롭겠네. 그가 무심한 듯 툭 던진 말에 민지는 장난스럽게 웃으며 말했다. 어머, 얘 봐. 그 말 왜 그렇게 자연스러워? 그 말에 나는 웃었지만 속으로는 조금 뜨끔했다. 외롭다 라는 단어. 요즘 자주 떠올리는 말이었다. 그는 내 옆에 앉으려다 민지가 먼저 앉는 바람에 맞은편에 자리를 잡았다. 그가 잔을 들고 나를 향해 건넸다. 그럼 외로운 누나를 위해 건배. 내 잔과 그의 잔이 가볍게 부비치는 소리가 작게 울렸다. 그 소리는 낯설고도 묘하게 익숙한 오래된 공허를 깨는 첫 신호 같았다. 밤은 길어지고 대화는 점점 편안해졌다. 노래방이라는 공간의 특성 때문인지 경계심도 슬금슬금 허물어졌고 조명이 어두워진 방 안에서 서로의 얼굴보다 목소리와 표정에 더 집중하게 됐다. 그는 노래를 잘 불렀고 나는 그 노래를 듣는 척하며 슬쩍 그의 손등을 바라보았다. 이런 일 나한테 벌어질 줄은 몰랐는데 그런 생각을 하며 나는 그에게 미소를 건넸다. 그는 그 미소를 정확히 받아냈고 다시 건배를 청했다. 어디선가 무너지는 선의 소리가 들리는 듯했다. 노래가 끝났을 때 방 안 조명이 꺼져 있었다. 장난처럼 시작된 노래방 불빛은 어느 순간 꺼지고 화면만 희미하게 반짝이고 있었다. 숨결이 은은하게 퍼지는 좁은 공간. 익숙하지 않은 남자와 생각보다 가까운 거리. 처음엔 웃겼다. 이거 왜 꺼졌지? 감성 모드인가 봐요? 상우라는 이름이 기억났다. 늦게 도착해 나중에 합석한 그 남자. 귀엽게 웃던 얼굴이 어둠 속에 반쯤 묻히자 이상하게 숨이 더 짧아졌다. 노래 더 부르실래요? 그가 마이크를 건넸다. 하지만 나는 받지 않았다. 그저 그 마이크를 바라보다가 가볍게 웃으며 고개를 저었다. 이제 그만 부르자 목도 좀 아프고. 그래요. 조용한 게 더 좋긴 하죠. 그의 목소리는 낮고 부드러웠다. 그렇게 대화를 이어가는데도 나머지 친구들은 돌아오지 않았다. 맞은편 방에서 박장대소하던 소리는 멀어졌고 이 방 안은 이상하리만치 고요했다. 상우가 내 앞에 앉았다. 아주 가까운 자리였다. 나는 무릎 위에 얌전히 손을 모았고 상우는 테이블에 팔을 올린 채 고개를 기울였다. 아까부터요. 계속 보고 있었어요. 그 말이 던져지는 순간 심장이 한 번 뛰고 그 다음은 들리지 않았다. 나는 어색하게 웃으며 시선을 피했다. 왜요? 뭐 묻었어요? 아니요. 그냥 왜 이렇게 슬퍼 보이지? 그 말에 나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다. 어쩌면 들킨 것 같았다. 남편이 변해간 시간 동안 나는 가만히 서 있었고 언제부턴가 내 삶엔 존재감이라는 게 지워져 있었다. 그걸 눈치챈 사람은 남편도 친구들도 아니었는데 방금 만난 남자였다. 있잖아요. 그가 나를 부르듯 말하자 시선이 자연스럽게 그의 눈으로 향했다. 그는 웃지 않고 있었다. 눈빛은 깊었고 어두운 조명이 그 표정을 흐릿하게 비췄다. 혼자 사세요? 아니요. 결혼했어요. 그럴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네.
그 말이 안 어울려요. 지금 모습이. 그가 내 손등 위에 손을 올렸다. 나는 저항하지 않았다. 상호의 손은 따뜻했고 천천히 내 손등을 쓸어내렸다. 싫으면 말해요. 그 말은 경고도 아니고 허락을 구하는 말도 아니었다. 단지 기회를 준 말이었다. 하지만 나는 말하지 않았다. 그의 손이 내 턱선으로 올라왔다. 나는 그대로 눈을 감았다. 입술이 맞닿기까지는 아주 천천히, 아주 조심스럽게 다가왔다. 그리고 그 입맞춤은 단숨에 밀려드는 파도처럼 감각을 덮었다. 목덜미를 타고 흐르는 숨결, 너무 가까워진 숨. 가슴 언저리를 누르는 듯한 손끝에 몸이 밀렸고 의자의 등을 기대며 그를 받아들였다. 조명이 꺼진 방은 우리만의 어둠이 되었다. 말없이 엉켜붙은 입술, 끊임없이 스치는 손길. 이러면 안 되는데. 나직한 내 중얼임은 그와의 키스보다 훨씬 나약했고 훨씬 쉽게 묻혔다. 그는 무언가를 기다리지 않았다. 마치 오래전부터 계획된 움직임처럼 자연스럽고 또 잔인하리만치 부드럽게 옷깃을 밀어내고 어깨를 쓸어내렸다. 나는 말하지 않았고 멈추지도 않았다. 소파의 가죽 소리가 조용히 흔들렸고 두 사람의 숨결만이 방 안에 남았다. 노래방 기계는 화면을 반복하며 조용히 돌아가고 있었지만 우리는 그 안에서 더 이상 노래하지 않았다. 오직 침묵과 욕망만이 리듬을 주고받았다. 조명이 꺼진 공간 속. 나는 처음으로 살아있다는 감각을 느끼고 있었다. 침대 mat, 탁자 위에 놓인 낯선 번호 하나. 어젯밤 마이크를 쥐었던 그의 손이 떠오르고 그 손끝이 내 볼을 스쳤던 순간까지 잊히지 않았다. 처음엔 그냥 실수라고 술기운이 만든 해프닝이라 넘기려 했다. 그런데 왜 이토록 번호 하나를 지우지 못하는 걸까? 전화번호부엔 저장되지 않은 숫자가 내게 익숙한 감정으로 떠오른다. 남편이 출근한 아침 허겁지겁 정리한 이불 위에서 나는 그 번호를 바라본 채 한참을 움직이지 못했다. 지금 전화하면 뭐라고 말할까? 어제 미안해요? 아니면 혹시 괜찮았어요? 그 어떤 말도 평범하게 시작될 수 없다는 걸 알면서도 마음은 자꾸만 그에게 닿으려 한다. 갑작스레 울리는 카톡 알림에 심장이 튑다. 잘 들어갔어요? 이름 없이 저장된 상대의 첫 메시지였다. 손가락이 떨리며 답장을 누른다. 네, 덕분에요. 그렇게 시작된 대화는 끊어질 줄 몰랐고 짧은 말 한 줄에 나도 모르게 웃고 있었다. 점심 무렵 친구 혜진에게 전화가 왔다. 야, 어제 너 좀 위험했다. 무슨 소리야? 그 남자 계속 너만 보더라. 뭔가 있지 않았어. 무슨 아무것도 없었어. 허탈한 웃음을 섞어 넘기려 했지만 내 목소리는 균열난 거울처럼 떨리고 있었다. 혜진이 잠시 침묵하더니 조용히 말했다. 괜찮아. 너 요즘 좀 달라 보여. 대답하지 못한 채 휴대폰을 내려놓고 거울을 바라봤다. 기억 속 나는 언제부터 이렇게 낯설어졌을까? 남편과의 생활 속에서 점점 투명해진 감정이 다른 누군가의 시선 하나에 왜 이리 흔들리는 걸까? 오후가 되자 그에게 또 메시지가 왔다. 지금 뭐 해요? 생각 중이에요. 무슨 생각이요? 어젯밤이 실수는 아니었단 생각. 그 말이 내게서 먼저 나왔다는 사실이 스스로를 더욱 혼란스럽게 만든다. 그래도 그 문장 뒤에 오는 답을 나는 원하고 있었다. 그럼 오늘도 실수해요. 눈을 감은 채 숨을 고른다. 그래선 안 되는데 안다고 생각하면서도 그는 웃으며 말했다. 이번엔 실수 말고 기억에 남기자고요. 나는 웃고 있었다. 지우지 못한 번호처럼 멈추지 못한 마음이 또 하나의 선을 향해 다가가고 있었다. 비 오는 평일 오후 도심 속 카페 한 구석, 사람들의 시선이 닿지 않는 창가 자리. 나는 조금 일찍 도착해 있던 그를 향해 조용히 다가가 앉았다. 눈을 마주치자 미소부터 흘렀다. 그 어떤 설명도 없이 자연스럽게 스며드는 공기였다. 그는 커피잔을 건네며 말했다. 오늘도 실수할 준비됐어요? 나는 컵을 받으며 웃지도 못하고 대답도 못한 채 눈을 내리깔았다. 그날 이후로 이상해졌어요. 그의 말이었다. 나는 조용히 시선을 들었다. 그날 밤 나만 기억해요? 그 질문이 공기보다 더 무거웠다. 말 대신
테이블 아래 무릎이 닿았다. 나는 피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 감각이 익숙해지도록 천천히 다리를 포개듯 기대며 받아들였다. 심장이 점점 리듬을 잃어가고 손끝이 커피잔을 맴돌다가 어느 순간 그가 뒷주머니에서 무언가를 꺼냈다. 테이블 위에 놓인 작은 키. 무표정한 얼굴로 그는 키카드를 밀어놓으며 말했다. 싫으면 이거 그냥 여기 두고 가요. 나는 아무 말 없이 그 키카드를 바라봤다. 초침 소리보다 느리게 흘러가는 생각들. 이게 뭘 의미하는지 모를 만큼 어리지 않았고 도망칠 만큼 순수하지도 않았다. 싫으면 안 오는 거고 오면 나는 준비할게요. 그는 그렇게 덧붙이고 자리를 일어섰다. 창밖엔 아직도 비가 내리고 있었다. 나는 테이블에 놓인 키카드를 가방 안에 밀어넣으며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섰다. 그가 보내온 주소. 생전 처음 가보는 뒷골목 모텔. 네온사인이 물비늘처럼 흐르고 있었다. 프런트에서 카드키를 받자 직원은 시선을 주지도 않았다. 방 번호는 207호. 엘리베이터 안 혼자라는 사실이 조금은 위안이 되었다. 하지만 버튼 위 손을 올린 순간부터 숨이 조금씩 얕아졌다. 문 앞에 섰을 때 문득 걱정이 들었다. 이게 잘못된 선택이라는 건 알고 있었지만 이미 여기까지 와버린 걸 되돌릴 수 없다는 것도 알았다. 카드키를 가져다 대자 초록색 불빛과 함께 딸깍 하고 문이 열렸다. 방 안엔 조명이 절반쯤 꺼진 채 은은하게 공간을 덮고 있었고 그는 창가 커튼 옆에 서서 조용히 고개를 돌렸다. 왔네요. 그 한마디에 나는 문을 닫았다. 닫히는 소리와 동시에 누군가의 도덕과 윤리, 삶과 가정 같은 건 문 밖으로 사라졌다. 그는 나를 향해 걸어왔고 나는 뒤로 걸음을 옮기지 않았다. 침묵이 방을 가득 메운 채 그의 손이 내 볼을 천천히 쓸었고 그 입술이 내 눈꺼풀에 먼저 닿았다. 입술이 지나간 자리에 심장이 뛰었고 그 다음은 너무 길게 기다렸던 터치였다. 셔츠 단추가 하나씩 풀려갔고 내 손끝도 어느 순간 그 허리춤을 당기고 있었다. 말없이 숨결만 가끔씩 마주치는 눈빛으로 우리는 그날 밤을 실수가 아닌 기억으로 새겨가고 있었다. 아침 8시 식탁 위로 김이 피어오르는 된장국 냄새와 가꾸운 계란 프라이의 고소한 향이 퍼졌고 남편은 익숙한 자리에 앉아 식사를 시작했다. 나는 무표정한 얼굴로 밥 공기를 건넸고 그가 입가에 밥풀을 묻힌 채 말했다. 당신 요즘 좀 밝아졌네. 그 말의 순간 젓가락이 손에서 미끄러질 뻔했지만 나는 곧 평정을 되찾고 덤덤한 목소리로 되받았다. 그래 보여. 그냥 날씨가 따뜻해서 그런가 봐. 그는 고개를 끄덕였고 나는 식탁 맞은편에서 그를 바라보았다. 습관처럼 흘러가는 대화, 같은 자리에 앉아 같은 음식을 먹는 그 시간이 낯설게 느껴지지 않는 것도 사실이었다. 하지만 그와의 대화는 언제부턴가 벽을 두고 나누는 메아리 같았다. 돌아오는 말은 있지만 감정은 닿지 않았다. 내일은 또 운동 가는 거야? 내가 물었다. 응, 요즘 몸이 좀 무거워서. 당신도 뭐라도 좀 하든가. 요가나 걷기라도. 그의 말투는 가볍고 무심했고 나는 속으로 웃으며 대답했다. 그럴까 봐. 나도 나름 움직이고 있거든. 그는 웃었고 나도 따라서 웃었다. 서로가 각자의 거짓을 짊어진 채 마주보고 웃는 그 상황이 아이러니하게도 하루의 시작을 편하게 만들어줬다. 식사를 마친 남편은 늘 하던 대로 넥타이를 매고 거울 앞에서 머리를 정리한 뒤 습관처럼 내게 인사를 건넸다. 다녀올게. 응, 조심히 가. 그가 현관문을 닫고 나가자 그제야 긴장이 풀린 몸이 의자에 깊게 파묻혔다. 커피 한 잔을 내려 머그잔을 들고 거실로 향했지만 내 시선은 자연스럽게 욕실 거울을 향해 멈췄다. 거울 속에 비친 얼굴은 분명 나였다. 그런데도 그 눈빛, 입꼬리, 피부색 쪽까지 전부 다른 사람처럼 보였다. 한때는 아이를 키우던 엄마였고 매일 저녁 반찬 걱정을 하던 아내였고 주부로서 일상을 채워가던 사람이었다. 하지만 지금의 나는 누군가의 욕망을 기억하고 누군가의 손끝을 기다리는 여자였다. 화장기 없는 얼굴을 가만히 들여다보며 나는 그가 말했던 밝아졌다는 말의 의미를 곱씹었다. 그건 웃음이 많아졌다는 뜻일까? 아니면 눈빛이 뭔가를 감추고 있다는 걸 들켜버린 걸까? 전날 밤
그 남자의 손이 내 머리카락을 쓸며 말했다. 당신은 웃는 게 예뻐요. 너무 예뻐서 참을 수가 없어요. 그 한마디에 나는 웃었고 그 웃음은 거울 속에 아직도 남아 있었다. 차가 식어가는 것도 잊은 채 나는 한참 동안 거울 앞에 서서 내 안에 두 사람을 바라보았다. 낮에 나는 답을 짓고 집안을 정리하는 아내, 밤에 나는 욕망을 숨기지 않는 여자. 그 둘은 같은 얼굴을 하고 있지만 전혀 다른 결을 가지고 있었다. 카톡 소리가 울렸다. 그였다. 잘 잤어요? 아직도 어젯밤 생각나요. 나는 손끝으로 자판을 눌렀다. 나도요. 오늘 또 보고 싶어요. 문자 하나를 보내는데 몇 초밖에 걸리지 않았지만 그걸 누르는 손가락은 마치 다른 사람의 것처럼 낯설었다. 그리고 그 낯설미 이상하게도 편안했다. 금요일 오전 남편은 출장 가방을 챙기며 말했다. 일요일쯤 들어올 것 같아. 일정이 좀 길어졌어. 나는 고개만 끄덕였고 그가 문을 나서자마자 준비해둔 여행 가방을 끌고 집을 나섰다. 친구와 약속한 국내 여행이었고 오랜만에 맞이하는 혼자의 자유였다. 하지만 실은 친구가 급하게 일이 생겨 도착이 늦어진다는 문자를 받은 건 도착 직전이었다. 호텔 체크인을 하고 짐을 풀며 소파에 앉아 커튼을 젖혔을 때 창밖의 도시는 낯설었고 거리를 가로지르는 사람들의 표정은 바빴다. 그런데 갑자기 핸드폰 화면이 반짝이며 도착한 메시지 하나. 나 지금 근처에 있어요. 혹시 잠깐 볼 수 있을까요? 그였다. 그날 밤 노래방에서 처음 입을 맞췄던 남자. 그리고 두 번째, 카페에서 룸키를 올려놓으며 내 눈을 보았던 그 사람. 망설였다. 정말 망설였다. 하지만 왠지 모르게 허전한 이 도시, 낯선 호텔방, 그리고 침대 위에 널브러진 내 옷까지는 모든 것이 그의 존재를 허락해주는 듯했다. 그를 만난 건 호텔에서 조금 떨어진 조용한 골목의 작은 레스토랑이었다. 그는 익숙한 듯 와인을 주문했고 나는 아무 말 없이 그 잔을 받아들었다. 마치 많은 말을 생략하듯 그는 단지 말했다. 혼자 여행이라고 했죠. 친구분은? 급한 일이 생겼대요. 내일쯤 온대요.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잔을 비웠고 우리는 오래도록 침묵 속에서 술을 마셨다. 이따금 웃었고 시선이 마주치면 피하지 않았다. 계산서를 테이블 위에 올려둔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며 아주 낮고 단정한 말투로 말했다. 호텔 같은 데죠? 나같이 걷기만 할게요. 진짜로. 그 진짜라는 말이 더 위험하게 느껴졌다. 함께 호텔로 걸어가는 내내 그의 손은 내 손에 닿지 않았지만 걸음걸이와 숨결의 속도는 나를 따라잡으려는 것처럼 촘촘히 다가왔다. 호텔 방 앞 키를 꺼내며 나는 웃었다. 진짜 걷기만 하고 갈 거예요. 그는 문득 숨을 멈췄고 나도 모르게 그 말이 농담이 아닌 제안처럼 들렸다. 방 안은 어두웠다. 불은 켜지 않았고 커튼은 젖힌 채였다. 도시의 불빛이 은은하게 스며들며 방 안을 푸른 기운으로 감쌌다. 샤워라도 할까요? 그가 조심스럽게 말했고 나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그냥 여기 이렇게 있어줘요. 지금처럼. 소파에 앉은 그는 무릎 위로 내 시선을 끌어당겼고 나는 천천히 다가가 앉았다. 손등이 닿았고 이어진 건 목덜미에 닿는 입술이었다. 그의 손이 내 뒷머리를 쓸며 머리를 당기듯 감싸 안았다. 나는 눈을 감았다. 혀끝이 내 귓불을 훑으며 속삭일 때 내 숨은 짧아졌고 그 순간만큼은 이 방에, 이 도시엔 우리 둘만 존재하는 것 같았다. 당신이 내 옆에 있으니까 난 숨 쉴 수 있어요. 그 말은 과장도 아니고 거짓도 아니었다. 그는 나를 침대 쪽으로 이끌었고 나는 거부하지 않았다. 오히려 먼저 셔츠 단추를 풀며 말했다. 이건 내 선택이에요. 핑계는 안 만들게요. 그는 대답하지 않았고 대신 손끝으로 내 허리를 감싸며 천천히 깊게 창밖의 불빛보다 뜨겁게 내게 몸을 기울였다. 금요일 저녁 남편은 부장님 회식이 늦어질 것 같다는 짧은 메시지를 남기고 연락을 끊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문득 알림창을 내려보던 손끝이 가늘게 떨렸다. 회식이라는 단어가 이제는 핑계처럼 들리는 시점이었다. 혼자서 끓여 먹은 라면은 금방 식었고 TV 소리는 자꾸만 멍하게 멀어졌다.
한참 후 시계바늘이 자정을 넘겼을 무렵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다. 받지 않았다. 또 한 번 다시. 여전히 부재중 신호음만 반복되었고 나는 슬리퍼를 끌며 베란다로 나가 창밖을 내다봤다. 동네는 조용했다. 가끔 강아지 산책시키는 발소리, 차 시동 켜는 소리만 들릴 뿐. 그 고요한 풍경 속에서 내 마음은 점점 더 소란스러워졌고 나는 결국 와인을 한 잔 따르며 스스로를 진정시키려 했다. 그때였다. 방금 전까지만 해도 입었던 니트 원피스에 은은히 남아있던 무언가. 낯선 향수의 잔향. 정확히는 그 사람이 내 목덜미에 묻힌 채 남겼던 그것. 나는 황급히 옷을 벗어 세탁기에 밀어 넣었고 샤워기로 온몸을 씻어내려 하다가 거울 속 내 표정을 보고 잠시 멈췄다. 씻는 게 목적이 아니라 덜미에 스며든 감정을 씻어내고 싶었던 건지도 몰랐다. 그날 밤 남편은 집에 들어오지 않았다. 토요일 새벽까지도 그의 연락은 없었다. 그리고 아침 현관문이 조심스레 열리는 소리에 나는 잠에서 깨어 거실로 나왔다. 남편은 미안한 얼굴을 하려다 말고 슬리퍼를 신은 채 그대로 주방으로 걸어갔다. 나는 아무 말 없이 그 뒷모습을 지켜봤고 그의 코트를 받아 거실 옷걸이에 걸었다. 그 순간 내 코트 옆에 걸린 남편의 외투에선 낯선 향이 묻어 있었다. 그것은 내가 방금 벗어 던진 감정과도 같은 종류의 냄새였다. 그러나 남편은 아무렇지 않게 컵에 물을 따르며 말했다. 아, 나 그냥 어제 대리운전 끝나고 친구 집에서 잤어. 갑자기 비도 오고 술이 좀 과했거든.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다. 그래요. 뭐 그런 날도 있죠. 그때 남편이 문득 내게 다가왔다. 내 어깨에 손을 얹고는 이틀 만에 보는 얼굴이라며 슬며시 웃었다. 근데 당신 향수 바꿨어. 나는 흠칫했지만 눈을 피하지 않고 말했다. 아니, 왜? 냄새가 좀 그래. 그는 어깨를 으쓱이며 고개를 저었다. 아니, 그냥 뭔가 좀 달라서. 그 대화는 그렇게 끝났지만 서로의 코끝을 스친 잔향은 그 순간 더 많은 말을 남겼다. 남편이 화장실에 들어간 뒤 나는 그의 코트를 다시 들고 천천히 냄새를 맡았다. 향이 겹치는 감각, 뭔가 모순적인 찔림. 그가 내게서 느낀 냄새, 내가 그의 옷에서 맡은 냄새. 어쩌면 우리 둘은 서로를 속이며 동시에 같은 죄를 짓고 있었는지도 모른다. 방 안은 조용했고 TV에서는 주말 아침 드라마가 희미하게 흘러나오고 있었다. 나는 커피를 내리며 그가 화장실에서 나오는 소리를 듣고 문득 생각했다. 이건 정말 어디까지 감출 수 있을까? 어디 갔다 왔어? 남편은 평소처럼 밝게 웃지 않았다. 식탁에 커피를 올려두던 나는 그 질문이 단순한 궁금증이 아니라는 걸 그의 눈빛에서 빠르게 읽어냈다. 단어는 짧았지만 얹힌 무게가 무거웠다. 언제부턴가 이런 식이었다. 평범한 말투 속에 염탐이 섞여 있고 툭 던진 물음 하나에도 내가 멈칫하는 순간이 많아졌다. 영희랑 점심 먹었어. 진짜 오랜만에 봤거든. 거짓은 아니었다. 정확히 말하면 영희를 2시까지 만났고 그 이후의 2시간은 말할 수 없는 누군가와 함께였다는 것만 뺀 진실이었다. 남편은 고개를 끄덕이며 커피를 마셨고 나는 마른 입술을 적시듯 천천히 물을 마셨다. 시계 초침 소리가 방 안을 울리는 듯 고요한 순간 그의 손이 슬며시 테이블로 미끄러졌다. 그리고 내 휴대폰 쪽으로 향했다. 폰 좀 줄래? 어제 그 치과 이름 좀 보게. 나는 재빨리 폰을 손에 들며 웃었다. 아, 그거 내가 저장은 안 해놨어. 문자로 받은 거라 지워졌을 수도 있어. 말을 마친 뒤 습관처럼 휴대폰을 엎어 테이블 위에 내려놓았다. 그 순간 남편의 눈동자가 짧게 흔들리는 것을 나는 확실히 보았다. 없는 게 습관이야? 그는 웃으며 물었지만 그건 분명 장난이 아니었다. 나는 조금 웃으며 대답했다. 당신도 늘 엎어놓잖아. 그 말에 그는 잠시 입술을 다물었고 나는 그 틈을 타 싱크대 쪽으로 몸을 돌렸다. 찬물 한 잔을 따르며 뒤통수가 서늘해지는 기분을 삼키려 애썼다. 갑자기 그가 덧붙였다. 요즘 늦게 들어올 때 많아. 뭐 재미있는 거라도 생겼어. 나는 컵을 내려놓으며 등을 돌렸다. 그리고 최대한 가벼운 말투로 대답했다. 글쎄,
사람은 재미가 없어도 살아야 하니까. 그냥 걷는 거 좋아졌어. 혼자서 걷는 거. 그래, 혼자가 편할 때도 있잖아. 생각도 좀 정리되고. 남편은 그 말에 고개를 끄덕이더니 자기 휴대폰을 확인하며 일어섰다. 그리고 덧붙였다. 그럼 오늘도 좀 걷고 올 거야? 그 말에는 숨겨진 미묘한 도전이 들어 있었다. 나는 웃으며 대답했다. 응. 오늘은 좀 많이 걸을지도 모르지. 남편의 손이 어깨 위에 내려앉았을 때 그 따뜻함이 오히려 낯설게 느껴졌고 나는 그 손길이 미안해서가 아니라 참을 수 없어서 조금 몸을 틀었다. 돌아보지 않았는데도 그의 표정이 어땠을지 눈앞에 그려지는 건 내가 여전히 그의 시선과 온도를 기억하고 있다는 말이었고 그 사실이 또 한 번 나를 지치게 만들었다. 요즘 왜 이렇게 피곤해 보여? 무슨 일 있어? 그가 부드럽게 묻는 순간 그 안에 아무 감정도 없다는 걸 알 수 있었고 오래된 남편의 말버릇처럼 듣기 좋은 말들만 골라뱉는 습관처럼 나는 그가 진심으로 궁금해하는 게 아니라 그저 아내에게 해야 할 말을 하고 있을 뿐이라는 걸 느꼈다. 괜찮아. 그냥 좀 바빠서. 물컵을 씻는 내 손끝은 한 번도 남편 쪽으로 향하지 않았고 내가 조용히 한숨을 내쉬며 부엌을 정리하는 동안에도 그는 내가 언제부터 이렇게 달라졌는지 알아차리지 못했다. 불 꺼진 거실을 지나당으로 들어가면서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다. 지금 이 집에서 나만 바뀌고 있다는 것. 그의 시선은 여전히 어제에 머물러 있고 나는 이미 다른 감정과 시간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 폰 진동이 작게 울렸고 메시지 창에 뜬 익숙한 이름을 보며 나는 본능적으로 손가락을 움직였고 메시지는 짧았지만 가슴 깊숙한 곳에 묘하게 뜨거운 열기를 남겼다. 오늘 카페에서 봤던 그 옷. 잘 어울렸어요. 답장을 하지 않으려 했지만 결국엔 짧게 아주 조심스러운 말 한 줄을 눌러보냈다. 그냥 집에 있던 거예요. 다음에 좀 더 신경 써볼게요. 손끝이 먼저 반응하는 감정이 이렇게도 익숙해졌다는 게 두려운 줄도 모르고 설레었고 익숙했던 남편의 웃음보다 낯선 사람의 칭찬 한마디가 더 오래 남는다는 걸 인정하고 싶지 않았지만 거부하지도 않았다. 남편이 뒤늦게 들어온 방 안은 조용했고 그는 내 옆에 누워 등을 돌린 채 이불을 끌어당겼고 나 역시 그와 같은 방향으로 등을 맞댄 채 천장을 바라보며 마음속에서 서서히 일어나던 무서운 진실을 외면하려 했다. 이 관계가 예전과 같지 않다는 걸, 아무리 노력해도 돌이킬 수 없다는 걸 나조차 알고 있었다. 그렇게 이중생활의 문턱을 넘으며 나는 혼잣말로 속삭이듯 되뇌었다. 당신 변한 건 나야. 오랜만에 모인 친구들과의 저녁 식사 자리. 나는 아무렇지 않은 얼굴을 유지하려 했었지만 자꾸만 시선이 맞닿는 유정의 눈빛이 이상하게 가라앉아 있었다. 그녀는 나보다 먼저 도착해 있었고 테이블 위에 놓인 와인잔을 망설이며 손끝으로 굴리고 있었는데 나는 이상하리만큼 그 잔이 비어있다는 사실이 불편하게 느껴졌다. 요즘 좀 달라졌더라. 말투도 표정도 눈빛도. 그녀는 웃으면서 말했지만 그 웃음이 다정하지도 편하지도 않았고 나는 그 말을 장난처럼 받아들이려 했지만 손끝이 와인잔을 잡은 채로 미세하게 흔들리고 있는 걸 스스로도 알아챌 수 있었다. 그냥 좀 피곤해서 그래. 회사도 바쁘고 애도 크니까 더 손이 많이 가고 뭐 그렇지 뭐. 억지로 만들어낸 핑곗말에 유정은 고개를 살짝 기울이며 시선을 거두지 않았고 그렇게 한참 나를 바라보더니 조용히 물었다. 그 사람 아직 연락해. 그 짧은 질문에 숨이 잠깐 멎는 듯 했지만 나는 최대한 무덤덤한 얼굴로 젓가락을 내려놓으며 말했다. 무슨 말을 하는 거야? 그날 그 노래방 이후 너 달라졌어. 처음엔 그냥 기분 좋아진 줄 알았는데 점점 너무 달라져서. 나 아무 말도 안 했는데 어떻게 알았어? 그 질문은 결국 나 자신을 향한 고백이었고 유정은 와인잔을 들며 웃지도 화내지도 않은 채 조용히 말했다. 너가 아니더라. 말하진 않았지만 이미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어. 그냥 기다렸을 뿐이야. 언제 너 입으로 말할지. 대화는 조용했고 대답은 없었으며 눈물은 그 틈을 비집고 흘러내렸다. 그녀는 수저를 내려놓고 두 손을 포갠 채 담담한 목소리로 물었다. 넌 그 남자 사랑한 거야? 그 질문에
나는 어떤 말도 떠올리지 못했고 이유도 변명도 나오지 않았으며 단지 조용히 고개만 숙였고 와인잔 아래로 뚝 떨어진 눈물이 테이블을 적시는 걸 보며 유정도 더 이상 아무 말 하지 않았다. 그녀는 내 손등 위에 손을 얹으며 낮은 목소리로 속삭였다. 내가 울어도 그 사람이 옆에 있진 않잖아. 그게 지금의 대답이야. 바람 한 줄기 없던 늦봄의 저녁, 그 말은 이상하리만큼 가슴 깊숙한 곳까지 내려왔고 나는 입을 트어막은 채 흐느끼듯 울었다. 누구를 탓할 수 없었고 누군가에게 이 마음을 설명할 수 없었으며 나조차 나 자신을 설득할 수 없는 감정들이 고요히 울렁이며 흘러나왔다. 그녀는 옆에서 한참 동안 아무 말 없이 내 울음을 받아주었고 세상에서 유일하게 이 비밀을 함께 공유하게 된 친구는 누구보다 나를 오래 봐온 사람이었기에 한마디로도 내 진심을 꿰뚫어 볼 수 있었을 것이다. 사랑은 아니었어. 근데 그때는 그 사람이 전부처럼 느껴졌어. 내가 내뱉은 유일한 말은 나를 위한 해명 같았고 그녀는 그 말에 아무 대답 없이 조용히 잔을 들었다. 그 잔 속에 붉은 와인처럼 내 감정도 마침내 남에게 보여질 수밖에 없는 진실로 번져가고 있었다. 남편은 오늘도 퇴근하자마자 씻고 나와 텔레비전 앞에 앉았다. 하루 종일 말 한마디 없었던 날이 며칠째 이어졌는데 이상하리만큼 나는 그 침묵이 편했다. 아니, 익숙해졌다고 해야 할까. 똑같은 자리, 똑같은 리모컨, 똑같은 소리만 남아있는 이 집 안에서 내가 차지하고 있는 자리는 점점 투명해지고 있었다. 소파 옆에 앉은 내 손끝이 식탁을 문질렀고 반쯤 비워진 식기들 위로 식은 반찬 냄새만이 희미하게 남았다. 밥 차렸어. 좀 먹고 들어가. 그는 고개만 한번 끄덕였고 말없이 젓가락을 들었다. 나는 그 손놀림을 멍하니 바라보다가 문득 그가 다 먹기 전에 자리에서 일어났다. 마치 그가 다 먹고 나면 자연스럽게 내가 식기를 치워야만 할 것 같은 기묘한 감정이 스쳤기 때문이다. 하지만 나도 그걸 거부할 힘은 없었다. 그냥 싱크대 앞에 서서 흐르는 물을 바라보며 손을 움직일 뿐이었다. 부엌 한쪽엔 그가 자주 입던 후드티가 널브러져 있었고 그 위에 내 머리카락 한 올이 엉켜 있었다. 이상하게도 그 머리카락을 떼어내지 못한 채 나는 그대로 주저앉고 말았다. 엉덩이부터 바닥에 닿는 그 짧은 충격이 낯설지 않았고 마치 누군가에게 안기고 싶은 기분과 닮아 있었다. 하지만 이 집엔 그런 감정을 받을 상대가 없다는 것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잠시 후 남편은 소파로 돌아왔고 나는 안방으로 들어갔다. 침대 위엔 내가 접어둔 담요와 베개만 가지런히 놓여 있었다. 하지만 침대엔 누워있지 않았다. 남편은 언제부터인가 거실 소파에서 잠들기 시작했고 그건 마치 내가 아닌 누군가와 아니면 혼자 있는 것이 더 편하다는 말 없는 선언 같았다. 그 침묵 속에서 나는 침대 위조차 내 것이 아닌 것 같은 기분에 자주 사로잡혔다. 그날 밤도 마찬가지였다. 그는 소파에 누운 채 TV 화면을 바라봤고 나는 침실에서 불을 끄고 누웠다. 하지만 쉽게 잠이 들지 않았다. 그와의 대화가 없던 나날은 어느 순간부터는 내 안의 목소리까지 잠식시켰다. 속삭이듯 혼잣말을 하던 버릇도 사라졌고 거울을 보며 웃어보던 시간도 지워졌다. 그저 가만히 누워서 창밖을 바라보다가 다시 천장을 본다. 그렇게 잠드는 것이 이젠 일상이 되어버렸다. 잠시 후 거실에서 그의 발소리가 들렸다. 화장실에 간 것일까? 발소리는 다시 멀어졌고 나는 그의 무게가 느껴지지 않는 소파를 떠올리며 한숨을 쉬었다. 불 꺼진 집 안, 각자의 방에서 각자의 온기로만 살아가는 우리는 같은 집에 살아도 너무 멀어져 있었다. 나도 그도 서로를 바라보지 않은 지 오래였다. 그리고 내가 이런 감정을 느낄 만큼 우리 사이가 식었다는 사실이 문득 너무 슬펐다. 다음 날 아침 남편은 나보다 먼저 일어나 있었다. 주방에서 물을 마시고 있었고 그 모습이 너무도 자연스러워 나는 순간 발걸음을 멈추었다. 그의 뒷모습엔 아무런 미련도 감정도 느껴지지 않았다. 설마 이게 무관심인가? 아니면 익숙함인가? 나는 여전히 그 경계가 헷갈렸다. 오늘 저녁에 나가서 밥 먹자. 그가 그렇게 말했다. 하지만 그 말 속엔 어떤 온기도 없었다. 마치
평소와 다를 것 없는 보고서 같은 목소리. 나는 대답하지 못하고 고개만 끄덕였다. 그러고는 작은 미소를 흘리는 척했지만 입꼬리는 제대로 올라가지도 않았다. 그날 저녁 우리는 가까운 중식당에 갔다. 볶음밥 하나, 짬뽕 하나. 익숙한 메뉴에 익숙한 의자. 그 앞에 앉은 그는 여전히 휴대폰만 바라보고 있었다. 나는 물컵을 들고 찬물 한 모금을 마셨다. 한참을 말없이 있다가 그가 입을 열었다. 요즘 좀 바쁘다. 집엔 자주 못 들어올 거야. 그 말에 나는 그래. 라고만 했다. 다시는 따지고 싶지도 않았고 이미 오래전에 내려놓은 감정이었다. 대신 숟가락을 들고 조용히 밥을 떠먹었다. 짬뽕 국물은 괜히 짰고 입안이 화끈하게 얼얼했다. 하지만 그 뜨거움조차도 나는 반가웠다. 오랜만에 뭔가를 느낀 기분이었기 때문이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그는 말이 없었고 나도 창밖만 바라봤다. 반짝이는 간판, 빨간 신호등, 빠르게 지나가는 행인들. 모두 다 우리와 상관없는 세계 같았다. 집 앞에 도착하자 그는 먼저 문을 열고 들어갔고 나는 잠시 현관 앞에 서서 숨을 고르다 따라 들어갔다. 불 꺼진 거실에서 나는 조용히 그가 누운 소파를 바라봤다. 그는 등을 돌린 채 누워 있었고 나는 안방으로 향했다. 그리고 그제야 깨달았다. 이 침묵이, 이 거리감이 우리의 관계에서 가장 무서운 벽이라는 것을. 분노도 아니고 애정도 아니고 그저 아무 말도 없는 상태. 그것이야말로 모든 게 끝났다는 가장 명확한 신호였다. 나는 침대에 누워 불을 끄고 창문을 바라봤다. 그 창밖에서 부는 바람 소리보다 더 크게 울리는 건 내 마음속의 공허함이었다. 그리고 그 공허함 속에서 나는 끝내 스스로를 탓하고 있었다. 무엇을 왜 어디서부터 잘못된 건지조차 알 수 없었지만 확실한 건 단 하나였다. 나는 지금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되어가고 있었다. 그리고 그 사실이 이 집 안의 공기보다도 더 무겁게 나를 짓누르고 있었다. 햇살이 유난히 따사로운 아침이었다. 따뜻한 빛이 창문을 타고 거실까지 들어와 바닥에 눈 먼지 알갱이들마저 포근하게 감싸 안는 느낌이었다. 그런데 그 조용하고 평화로운 풍경 속에 있는 나는 어느 방향으로도 감정이 기울지 못한 채 멍하니 앉아 있었다. 창밖 나무 가지에 앉은 새들이 지저귀는 소리도, 전기 주전자가 끓는 소리도 모두 나와는 상관없는 배경음처럼 멀게만 느껴졌다. 부엌 식탁엔 커피잔 하나와 반쯤 먹다만 토스트가 놓여 있었고 의자 하나는 여전히 그의 자리를 향해 비스듬히 돌려져 있었다. 나도 모르게 손을 뻗어 그 의자를 돌려 제자리에 가지런히 맞췄다. 이제 그 누구도 그 자리에 앉을 일은 없을 테니까. 아마 오늘처럼 내일도 모레도 그 자리는 빈 채로 남을 것이다. 어제 나는 그 사람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아무 말 없이 단 한 장의 사진. 공원 벤치에 홀로 앉아 있던 나의 그림자를 담은 흑백 사진. 어떤 말도 없었고 답장도 오지 않았다. 그렇게 끝났다. 아니, 그렇게 끝내기로 한 것이다. 지난 몇 달간 이어졌던 이중적인 삶, 낮에는 아내로 밤에는 연인으로 살아야 했던 긴 시간은 결국 내 안의 모든 감각을 무디게 만들었고 어느 순간부터 나는 숨을 쉬면서도 살고 있다는 확신이 사라졌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와 함께한 시간 속에서는 살아있다는 느낌이 들었다. 누군가의 시선이 내 어깨에 닿고 의도치 않은 웃음이 흘러나오고 우연히 맞닿은 손끝 하나에 심장이 빨리 뛰는 감각. 그것들이 거짓이든 일시적인 열기였든 간에 분명 나는 그 순간들 속에서 살아있었다. 넌 후회 안 해? 친구가 그날 내게 그렇게 물었었다. 나는 대답하지 않았고 대답할 수 없었다. 하지만 지금은 말할 수 있을 것 같다. 후회는 안 해. 하지만 돌아가고 싶진 않아. 그건 회피도 정당화도 아니었다. 단지 내가 감당한 감정의 무게에 대한 솔직한 평가였다. 바람을 피웠고 가정을 속였으며 거짓과 비밀로 나를 채웠던 그 시간들은 분명 죄였다. 하지만 그 속에서 나는 살아있었고 어딘가로부터 도망치고 싶은 간절함도 있었다. 그리고 그 도망의 끝에서 나는 결국 스스로와 마주하게 됐다. 남편은 모든 걸 알고 있었을 것이다. 그가 아무 말 없이 나를 바라보던 밤들, 대답 대신 침묵으로 일관하던 저녁들, 그 모든 순간이
이미 내 죄를 들킨 시간들이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끝까지 침묵으로 일관한 그의 태도는 어쩌면 나보다 먼저 포기했기 때문일 것이다. 문득 그 사람의 이름이 입안에서 맴돌았다. 휴대폰을 들어 그의 이름을 눌러보다 그대로 다시 꺼버렸다. 다시는 부를 수 없을 이름. 그렇다고 완전히 지울 수 없는 흔적. 내 감정의 일부를 끌고 가버린 사람. 그가 없는 이 공간은 다시 이전의 일상으로 돌아온 듯했지만 나는 그곳에 예전처럼 서 있을 수 없었다. 거울 앞에 섰다. 눈가에 번진 크림을 닦고 머리카락을 빗어 올리며 천천히 숨을 고른다. 예전보다 더 말라 보이는 내 얼굴, 좀 더 날카로워진 눈빛. 모든 걸 지나고 난 지금 나는 조금은 달라진 사람이 되어 있었다. 그게 좋은 건지 나쁜 건지는 모르겠다. 다만 확실한 건 있다. 나는 더 이상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을 것이다. 그와의 시간이 나를 비추는 거울이었다면 이제 나는 그 거울을 닫고 걸어 나가야 한다. 죄책감도 후련함도 모두 남겨둔 채 나라는 존재를 다시 정의하고 싶었다. 언젠가 정말 나를 위해 웃을 수 있는 날이 올 거라고 믿고 싶었다. 나는 다시 식탁에 앉아 식은 커피를 한 모금 마셨다. 그 맛은 쓰고 또 썼다. 하지만 득스디쓴 맛조차도 이제는 견딜 수 있을 것 같았다. 그땐 살아있다고 느꼈어요. 모든 게 흔들렸고, 그래서 뜨거웠고, 그래서 더 기억에 남았어요. 하지만 지금은 그냥 조용하게 내가 나였던 시간들을 정리하려고 해요. 밖에서는 봄바람이 지나가며 커튼을 흔들었다. 나는 그 흔들림을 바라보며 마치 끝나지 않은 속죄의 여운을 잠시 떠올렸지만 다시 눈을 감았다. 끝났다는 걸 알면서도 어쩌면 마음 어딘가에선 다시 시작하고 싶다는 욕망이 남아 있었는지도 모른다. 하지만 그건 이제 묻어야 할 감정이었다. 그리고 나는 조용히 일어나 커피 잔을 싱크대에 내려놓았다. 오늘은 정말 후회 없이 끝내기로 했다. 인생은 전설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 이야기 바로 시작합니다. 민수는 어머니 방에서 나와 천천히 방문을 닫았다. 복도에 들어서며 괜히 문 손잡이를 한 번 더 확인했고 엄마의 숨소리가 규칙적인 걸 확인한 뒤에야 주방 쪽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햇살이 부엌 창을 비스듬히 들어와 물컵 하나에 고요하게 맺혔고 전날 끓인 된장국 냄새는 이제 거의 사라졌지만 그 자리에선 아직도 어머니의 기침 소리가 들리는 듯했다. 이 집은 오래됐고 소리 없이 삐걱거리는 틈새가 많았으며 그 조용함이 민수에겐 늘 익숙한 풍경처럼 느껴졌다. 누가 찾아오는 일도 드물었고 외진 마을 안쪽으로 자리 잡은 이곳은 누구에게도 편하게 들를 만한 공간은 아니었다. 민수에게는 오히려 그게 좋았다. 도시에서 상처받고 돌아온 이후 그는 이제 조용하고 반복적인 일상에 익숙해진 사람이 되어 있었다. 그런 민수 앞에 철민이 불쑥 나타난 건 이례적일 정도로 낯선 일이었다. 마당에서 감나무 밑에 앉아 담배를 피우는 남자를 보자 민수는 말없이 걸어가 물을 한 컵 내밀었고 철민은 그걸 받아들며 특유의 느긋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야, 여전하네. 고향집 냄새가. 감나무도 그대로 있고. 그러게. 넌 갑자기 어쩐 일이야. 뭐 그냥 생각나서. 어머니 잘 계시나 궁금하기도 했고. 응. 요즘 좀 편찮으셔. 누워있는 시간이 더 많아졌어. 그래서 너 혼자 다 보는 거야? 응. 딱히 맡길 사람도 없고. 누가 와서 봐주는 것도 마음 불편하고. 넌 진짜 별로 변한 게 없다. 철민은 웃으며 담배를 꺼버렸다. 민수는 그 표정을 보고 잠깐 낯설다는 생각을 했지만 곧 눈길을 피한 채 컵을 씻으러 돌아섰다. 근데 너 혼자 있는 거 좀 그렇다. 이 나이쯤이면 옆에 누가 있어야 하는 거 아냐? 너도 아는 거 있잖아. 내 성격에 누굴 만나는 게 쉬운 줄 알아. 쉬운 건 아니지. 근데 말이야, 내가 아는 사람 중에 하나 있어. 도시에서 만났는데 너랑 좀 어울릴 수도 있겠다 싶더라고. 여자. 괜찮은 사람이야. 도심을 좀 먹었고 너처럼 말수는 없는데 감정은 선명하게 드러내는 스타일. 네가 혼자 지내는 거 안타깝기도 하고 그냥 만나보기라도 해볼래? 민수는 대답하지 않았다. 말없이 커피포트에 물을 채운 뒤
조용히 버튼을 눌렀다. 물 끓는 소리가 천천히 주방을 채웠고 그 사이 철민은 마당을 둘러보며 짧게 한숨을 쉬었다. 너도 이제 좀 웃어야지. 계속 이 집에만 박혀 있을 거야? 어머니 안 계시면 나도 모르지. 지금은 여기가 제일 편해. 그니까 더 그래. 편한 거에 익숙해지면 나중엔 아예 나올 수가 없어. 사람 하나 옆에 있으면 그게 참 달라지더라. 그런 사람이 있을까? 민수는 조심스럽게 물었고 철민은 그 질문에 기다렸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다. 있지. 내가 직접 만들어줄게. 믿고 한 번 만나봐. 너랑 어울리는 사람 그거 내가 누구보다 잘 알잖아. 민수는 아직도 대답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날 밤 어머니 약을 갈아 넣으며 그 말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다. 사람 하나 옆에 있으면 달라진다. 그 말은 무겁지 않았고 오히려 미묘하게 따뜻했다. 민수는 스스로도 모르게 그 말을 기억 속에서 여러 번 되뇌었다. 마치 정말 오래 잊고 지는 감정 하나가 천천히 깨어나는 것처럼. 민수가 그녀를 처음 본 건 읍내 카페였다. 그가 철민의 연락을 받고 잠깐만 얼굴 보고 인사만 하자는 말에 마지못해 나온 자리였고 예상대로 특별한 기대 없이 문을 열고 들어섰을 때였다. 창가 자리에 앉은 여자는 생각보다 훨씬 세련된 분위기를 풍기고 있었다. 검은 단발머리는 반듯하게 어깨에 닿았고 시골에선 보기 힘든 미묘한 향수를 은은하게 뿌리고 있었으며 무엇보다도 그녀는 민수를 바라보는 눈빛부터가 아주 생생하게 살아있었다. 안녕하세요. 하은이에요. 아, 철민 씨가 소개하신다고 해서 괜히 긴장했어요. 그녀는 민수가 자리에 앉기도 전에 먼저 손을 내밀었다. 민수는 잠깐 멈칫했지만 손을 내밀었고 하은은 그 손을 잡은 채 아주 자연스럽게 웃었다. 여기서 민수 씨 얘기 많이 들었어요. 혼자 어머니 모시고 사신다고 정말 대단하신 것 같아요. 아, 뭐 그냥 하다 보니까. 딱히 누가 할 사람도 없고. 그래도 쉽지 않잖아요. 저는 사실 그런 거 잘 못하거든요. 엄마랑도 자주 부딪혔고 그런데도 가족 챙기는 사람 보면 왠지 존경스러워요. 민수는 순간 이상하다는 생각을 했다. 첫 만남에서 너무 많은 걸 알고 있다는 느낌. 하지만 그보다 더 먼저 눈에 들어온 건 그녀가 민수에게 시선을 떼지 않은 채 고개를 아주 약간 기울이고 있다는 거였다. 그런 시선은 그동안 민수가 익숙하지 않던 종류였다. 호기심이나 판단도 아니었고 동정은 더더욱 아니었다. 그건 의도적인 호감 그 자체였다. 저 혹시 너무 말 많이 했나요? 민수 씨가 좀 당황하신 것 같아서. 아니요. 그냥 이런 자리가 오랜만이라. 그럼 다행이네요. 저도 오랜만이라 좀 많이 말하게 되네요. 그녀는 물컵을 두 손으로 감싸며 웃었고 민수는 그런 그녀를 조금은 조심스러운 눈빛으로 바라봤다. 카페를 나와 세 사람이 같이 걷기 시작했을 땐 이미 분위기는 묘하게 부드러워져 있었다. 하은은 민수 옆을 일부러 바싹 붙어 걷는 듯했고 철민은 약간 뒤에서 두 사람을 번갈아 보며 피식 웃었다. 너도 좀 느긋해져라. 뭐 그렇게 뻣뻣하게 굴어. 여자랑 말만 섞어도 얼굴이 굳냐. 그게 아니라 갑자기 소개니 뭐니 하니까 좀. 하은이가 원래 말도 잘하고 감도 좋아. 나보다 훨씬 정리도 잘하고 너한테도 잘 맞을 거야. 철민의 말에 하은이 웃음을 참으며 고개를 돌렸고 민수는 얼떨결에 시선을 피했다. 하지만 그날 밤 민수는 이상하게 그 짧은 눈맞춤이 머릿속을 계속 떠나지 않았다. 다음 날 아침 하은은 마을 입구에 있는 작은 슈퍼에서 민수를 우연히 마주쳤다. 그녀는 먼저 손을 흔들며 다가왔고 민수는 잠시 당황했지만 고개를 숙였다. 아침부터 장 보러 오신 거예요? 어머니, 드릴 거 좀 사러요. 같이 가요. 저도 뭐 좀 사야 하는 게 있어서. 하은은 아주 당연하다는 듯 민수 옆에 섰고 그는 할 수 없이 장바구니 하나를 더 꺼내 들었다. 그렇게 함께 걷기 시작한 골목길에서 하은은 무심하게 말했다. 이런 동네 나랑 잘 안 어울리죠. 그건 모르겠네요. 난 이런 동네밖에 안 살아봤으니까. 그럼 내가 좀 맞춰볼게요. 잘 어울리게. 그 말은 가볍게 흘러가는 바람처럼 지나갔지만 민수의 마음엔 작게 파문을 남겼다. 그녀는 그날부터 이틀에 한 번꼴로 마을 근처를 산책했다.
민수가 어머니를 병원에 데려갔다 오는 길목에 우연히 마주쳤고 작은 마트 앞에서 음료수를 사주는 일도 잦아졌다. 이거 더위 먹지 말라고요. 선풍기 틀어도 안 시원할 땐 이런 거 하나가 최고라던데. 하은 씨는 왜 자꾸 나한테 이렇게. 그냥 사람 마음이죠. 민수 씨도 마음 있잖아요. 하은은 장난처럼 말했지만 그 말투에는 분명한 기세가 있었다. 민수는 말없이 음료수를 받았고 입을 떼지 못한 채 그녀가 멀어지는 걸 바라봤다. 철민은 며칠 후 다시 민수를 찾아와 대놓고 말했다. 야, 너 설마 아직도 고민하는 거야? 하은이 같은 여자가 네 옆에 붙어 있는 게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몰라? 그냥 너무 빠르잖아. 아직 잘하는 것도 없고. 야, 진짜 사랑은 원래 갑자기 오는 거야. 네가 그런 거 한 번도 안 겪어봐서 그런 거지. 너 요즘 웃는 것도 다르더라. 네 어머니도 아마 마음 놓을걸? 그 말에 민수는 잠시 고개를 떨궜고 속으로 자신도 모르게 떠오른 감정의 불안을 느꼈다. 너무 빠르게 들어온 사람, 너무 빨리 붙은 마음. 그게 이상하다고 생각하면서도 왜인지 뿌리치고 싶진 않았다. 하은은 생각보다 적극적으로 다가왔다. 민수가 출근하는 아침 시간에 맞춰 집에 와 있었다. 처음엔 우연이라고 생각했다. 그녀는 산책하다 들렀어요라며 미소를 지었고 다음엔 이거 드셔보세요. 시내에 있는 빵집인데 괜찮더라고요라며 민수의 입에 쿠키를 쥐어주었다. 그러다 하루는 어머니의 약 시간이 조금 지나버린 날. 민수가 병원 진료로 늦게 도착했을 때 하은은 벌써 어머니 방 안에서 물수건으로 이마를 닦아주고 있었다. 엄마는 평소보다 안정을 찾은 듯 보였고 하은의 손길은 마치 오래된 가족처럼 자연스러웠다. 괜찮으셨어요? 민수가 조심스레 묻자 어머니는 힘겹게 눈을 뜨며 입꼬리를 살짝 올렸다. 그 아가 다 해줬다. 미안하다. 네가 바빴지. 아니요. 근데 하은 씨는. 하은은 민수 쪽을 향해 돌아보며 웃었다. 가끔 이 동네 오는 것도 나쁘지 않네요. 도시보다 공기도 좋고 어르신은 제가 어릴 때 외할머니 챙기던 거 생각나서 그냥 손이 먼저 가더라고요. 그 말은 무척이나 부드러웠고 민수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속 어딘가에 미묘한 울림이 남았다. 그 울림은 오히려 불안을 지워주는 방향으로 작용했고 민수는 그 감정을 손으로 만지듯 소중히 품었다. 며칠 뒤 하은은 아이의 짐 하나를 들고 들어왔다. 가방 안에는 잠옷과 세면도구 그리고 일기장 같은 게 들어있었고 그녀는 스스럼 없이 며칠만 있다 갈게요. 어머님 좀 걱정돼서라고 말했다. 민수는 거절하지 못했다. 어머니도 별다른 불편함을 느끼는 기색은 없었고 오히려 며느리 삼고 싶다는 말을 농처럼 흘리기도 했다. 그날부터 하은은 안방을 중심으로 집안 곳곳을 정리하기 시작했다. 싱크대에 쌓인 그릇은 늘 닦여 있었고 냉장고엔 반찬통이 가지런히 들어갔으며 화장실 타이틀에는 곰팡이 제거제가 뿌려졌다. 이 집은요, 사람 손이 그리웠어요. 벽에 손바닥 자국이 이렇게 많은데 정작 사람 체온은 없더라고요. 하은의 말은 시적이었고 민수는 그 말에 조용히 미소를 지었다. 밤이 깊으면 두 사람은 같은 거실 소파에 앉아 조용히 TV를 봤다. 처음엔 한 뼘거리가 있었지만 어느 순간부터 어깨가 닿기 시작했고 하은은 고개를 민수의 어깨에 기대며 속삭였다. 이렇게까지 마음 편한 사람 처음이에요. 진심으로요. 그 말은 평범했지만 민수는 이상하게 오래 생각하게 됐다. 진심이라는 단어, 그녀가 말한 처음이라는 시간, 자신에게도 낯설지 않았기에 오히려 그게 더 깊었다. 철민은 주말에 잠깐 들렀다가 하은이 앞치마를 두른 모습을 보곤 눈을 찡긋하며 민수를 옆으로 끌고 나갔다. 야, 너 그 표정 뭔데? 어깨 올라간 거 봐. 너 지금 완전 빠졌지? 아니야. 그냥 어머니가 편안해 하시니까 그게 고맙기도 하고. 그래, 그게 사랑이야. 이유 없고 말도 안 되게 갑자기 좋은 거. 근데 민수야, 이번엔 놓치지 마라. 네가 잘 살면 어머님도 그게 제일 기쁘실 거다. 민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한참을 말없이 있었다. 그날 밤 그는 하은이 건넨 허브티를 손에 쥔 채 혼잣말처럼 말했다. 나도 처음이야. 이렇게 누가 내 안에 들어온 거.
하은은 대답 대신 컵을 들고 웃었다. 그 웃음이 어두운 방 안에서 빛처럼 퍼져나갔고 민수는 그 감정의 흐름을 거스를 생각을 더 이상 하지 않았다. 태양은 정오가 가까워지고 있었고 민수는 손등으로 이마에 땀을 훔쳤다. 밭일을 한다는 건 단순히 흙을 파고 모종을 심는 일인 줄 알았지만 그 안엔 땅과 사람 사이에 기세 싸움 같은 게 있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은은 그 싸움에서 밀리지 않았다. 밀짚 모자를 눌러쓴 그녀는 티셔츠 하나로 팔을 걷어붙인 채 삽질도 거침없었고 흙 묻은 손으로 땀을 닦는 모습조차 어딘가 뚜렷한 생기를 품고 있었다. 하은이 이곳 생활에 적응한 게 아니라 오히려 이 마을의 풍경이 그녀를 따라가는 것처럼 느껴졌다. 잠깐 쉬어요. 너무 무리하시면 안 돼요. 민수가 생수병을 들고 다가가자 하은은 모자를 벗으며 이마를 훔쳤고 티셔츠 밑단을 들어 목덜미를 닦았다. 그 순간 땀에 젖어 피부에 달라붙은 천이 그녀의 몸선을 고스란히 드러냈다. 그건 우연처럼 자연스러웠고 민수는 그 시선에서 도망치려 했지만 그러지 못했다. 하은은 물병을 받아 들고 한 모금 마신 뒤 그대로 입술을 떼지 않은 채 민수를 바라봤다. 햇빛에 젖은 눈동자 속에서 미묘한 긴장이 반짝였고 민수가 한 발 물러서려는 순간 그녀가 먼저 다가왔다. 고마워요. 이렇게까지 해주는 사람 처음이에요. 그 말이 끝나자마자 그녀의 손이 민수의 뺨에 닿았다. 그리고는 말없이 아주 조심스럽고 그러나 멈추지 않는 동작으로 입술을 맞췄다. 민수는 처음엔 눈을 떴지만 곧 천천히 감았다. 그 순간 하은의 숨결이 그의 입술 사이로 흘러들어왔고 두 사람 사이에 흐르던 여름 공기는 뜨거운 입김처럼 뒤섞이기 시작했다. 입맞춤은 길지 않았지만 그 여운은 농작물 자루보다 더 묵직했다. 하은은 아무렇지 않은 얼굴로 모자를 다시 쓰며 말했다. 우리 오늘 저녁엔 찌개 말고 고기 어때요? 민수는 대답하지 못했다. 그저 입술에 남은 따뜻한 잔여 감각을 혀끝으로 더듬으며 고개를 끄덕였을 뿐이었다. 그날 밤 집안엔 바람 한 점 없었다. 어머니는 약 기운에 깊게 잠들어 있었고 민수는 씻고 나온 후 소파에 앉아 하은이 씻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욕실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리고 그 안에서 나오는 김과 함께 하은은 긴 티셔츠 하나만 걸친 채로 나왔다. 허벅지 위까지 드러나는 그 헐렁한 옷 사이로 맨살이 스칠 때 민수는 눈을 떼야 했지만 그러지 못했다. 하은은 민수 옆에 앉았다. 두 사람 사이에 소파 틈은 사라졌고 하은은 머리를 타올로 덮은 채 말했다. 오늘 뭔가 나 좀 들켰죠. 무슨 들켰다는 게 나 당신 좋아하는 거 감추고 싶었는데 자꾸 티가 나요. 민수는 대답을 못한 채 고개만 끄덕였고 하은은 그를 똑바로 바라보다가 다시 말했다. 오늘 밤엔 그냥 자는 거 말고 우리 그냥 다 해도 되죠. 그 말이 끝나자 하은은 민수의 손을 잡고 조용히 방으로 이끌었다. 불은 꺼지지 않았고 하은은 그 안에서 민수의 셔츠를 벗기며 부드럽게 손끝을 움직였다. 민수는 저항하지 않았고 오히려 당겨 품에 안았다. 그녀의 머리카락 끝이 그의 목을 간지렸고 이불 위로 넘어진 두 몸이 천천히 겹쳐졌다. 하은은 먼저 키스했고 민수는 입술을 따라갔다. 목덜미, 어깨, 쇄골을 지나며 숨이 엉켜들었고 하은은 속삭이듯 귀에 대고 말했다. 이렇게 좋은 게 원래 이렇게 쉽게 오는 거였어요? 민수는 대답 대신 그녀를 더 세게 안았다. 창밖에선 풀벌레 소리만이 규칙적으로 들려왔고 그 밤은 조용했지만 방 안의 온도는 더는 여름을 닮지 않았다. 그건 본능을 닮은 밤이었다. 이른 아침 민수가 비닐하우스 문을 열자 흙내와 습기가 한꺼번에 몰려들었다. 밤새 잔비가 내렸는지 바닥은 축축했고 푸른 줄기엔 물방울이 또렷이 맺혀 있었다. 그는 구부정하게 허리를 굽혀 고추를 따기 시작했고 몇 개를 바구니에 담았을 무렵 뒤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오늘도 시작이 빠르네요. 어제 새벽에 일어났던 건 진짜 민수 씨가 처음이었어요. 하은이었다. 손에 커다란 텀블러를 들고 바구니 안에 두유와 주먹밥을 조심스럽게 올려두며 말했다. 아침도 안 드시고 나오시죠? 그러실 줄 알고 싸왔어요. 김치랑 계란은 잘게 썰어서 넣었어요. 민수는 그 말에 눈을 잠시 감았다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그녀는 운동화에 흙이 튀는 것도 개의치 않은 얼굴로 서 있었고 햇빛을 받으며 따은 머리를 한 손으로 넘기고 있었다. 아침은 늘 대충 먹어서 대충 먹으면 대충 사는 거예요. 한 입만 먹어봐요. 도시락통에 넣어오려다 그냥 뭉쳤어요. 어머니 약 챙기는 것도 있으니까 이거 먹고 천천히 움직여요. 하은은 아주 자연스럽게 그의 옆에 쪼그려 앉았다. 두 사람은 비닐하우스 입구에 나란히 앉아 아침 햇살을 받으며 주먹밥을 나눠 먹었고 그 순간 민수는 이상하게도 마음이 고요해지는 걸 느꼈다. 이 감정은 설레임이 아니었다. 그보다는 누군가가 어깨를 대신 기댈 수 있게 해준다는 신호 같은 것이었고 민수는 그게 너무 낯설고 또 좋았다. 며칠 뒤에 나의 하은이 논두렁에 쪼그려 앉아 멀칭 비닐을 잡고 있었다. 그녀는 고무장갑을 끼고 모자를 깊숙이 눌러쓰고 두 손에 땀을 흘리며 일을 도왔다. 민수가 놀라 다가가자 그녀는 웃으며 말했다. 이거요, 생각보다 재밌네요. 서울에선 이런 거 할 기회도 없었는데 손으로 땅을 만진다는 게 진짜 살고 있다는 느낌이에요. 힘들어요. 이거 보기보다 허리 나가요. 민수 씨랑 같이 하면 안 힘들어요. 그리고 누군가를 위해 이런 거 해주는 거 처음이에요. 나도 처음이라서 더 열심히 하고 싶어요. 그녀는 그렇게 말하며 장갑 낀 손으로 그의 손등을 조심스럽게 건드렸다. 그 손길은 짧았지만 확실했고 민수는 저도 모르게 그 감촉을 기억해버렸다. 그날 저녁 어머니의 기침이 심해져 민수는 약을 갈아오려 했다. 그런데 하은이 먼저 일어섰다. 제가 드릴게요. 민수 씨는 잠깐 눈 좀 붙이세요. 하루 종일 일하셨잖아요. 괜찮아요. 내가 해야죠. 괜찮다면서 늘 혼자 하려 하시잖아요. 가끔은 저도 해보고 싶어요. 누군가를 위해서 나도 필요한 사람이 되고 싶어요. 하은은 약봉지를 열어 가루약을 찻숟가락으로 퍼고 따뜻한 물에 타서 조심스레 수저로 저었다. 그 모습은 익숙하진 않았지만 노력은 분명했고 어머니는 하은의 손에서 약을 받아 마셨다. 그러곤 아주 미세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며칠 후 철민이 마을 앞 슈퍼에서 하은과 만났다. 하은은 계산을 끝내고 봉투를 들고 나가려는 찰나 철민이 그녀의 팔을 툭 쳤다. 수고했네. 표정 보니까 민수 눈 완전히 뒤집혔더라. 이 정도면 뭐 확실히 들어왔죠. 계속 이대로 가. 감정 들어가면 안 돼. 너 지금까지 잘했어. 민수만 바라보게 만들어. 감정은 연기면 충분해. 하은은 짧게 눈을 감았다. 잠시 후 눈을 뜬 그녀는 차가운 웃음을 지으며 말했다. 걱정 마요. 진심은 필요 없어요. 이건 그냥 일일 뿐이니까요. 태양이 집안 깊숙이까지 들어오던 오후 2시쯤 민수는 비닐하우스 작업을 마치고 질퍽한 장화를 벗은 채 욕실 앞에 서 있었다. 등에 흙먼지가 잔뜩 묻은 티셔츠를 벗으며 그는 마루에 무심히 걸린 커튼을 힐끔 바라봤고 그 너머에서 흘러나오는 샴푸 향에 잠시 고개를 들었다. 하은이 씻고 있다는 걸 알면서도 민수는 그 소리마저 조심스럽게 들으려 했다. 물 흐르는 소리가 길게 이어졌고 그 안에 그녀의 숨소리가 간간이 섞여 있었다. 그가 방으로 들어가 셔츠를 꺼내려던 찰나 욕실 문이 덜컥 열렸다. 하은은 젖은 머리를 타월로 대충 감싼 채 어깨 위로 흘러내리는 물줄기를 신경도 쓰지 않은 모습이었다. 그녀의 몸에는 하얀 수건 하나뿐이었고 젖은 피부 위에 엷은 김이 서려 있었다. 민수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눈길을 거두려 했지만 이미 늦었다. 하은의 눈이 그를 향했고 그녀는 그 시선을 외면하지 않았다. 오히려 천천히 걸어와 그의 앞에서 걸음을 멈췄다. 왜 그래요? 하은의 목소리는 낮았고 숨이 섞인 듯 촉촉했다. 그냥 갑자기 나왔어. 우연히 나왔을까요? 고의일까요? 그녀는 물었고 민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때 하은이 그의 손목을 잡았다. 젖은 피부가 닿는 순간 민수는 심장이 세게 뛰는 걸 느꼈다. 오늘 같은 날은 누군가한테 안기고 싶더라고요. 하루 종일 땀 냄새에 갇혀 있다가 깨끗해진 몸으로 꼭 끌어안기. 그게 어릴 때부터 꿈이었어요. 그녀는 그렇게 말하며 민수의 팔 사이로 파고들었다. 수건 아래 미세하게 떨리는 숨결과 함께 하은의 살결이 그의 가슴팍에 닿았고 민수는 뒤로 물러설 생각조차 하지 못한 채
그대로 그녀를 안았다. 그 순간 민수의 뒷목을 타고 무거운 감정이 천천히 흘러내렸다. 욕망과 안도, 그리고 단 하나의 생각. 이 여자를 더 이상 놓칠 수 없다. 하은은 그의 품에서 얼굴을 들고 조용히 말했다. 당신 없으면 못 살 것 같아요. 진심이에요. 지금이 아니면 안 될 것 같아요. 이런 마음 처음이에요. 그 말과 동시에 그녀는 그의 목에 입술을 댔고 천천히, 아주 천천히 그의 셔츠 단추를 풀기 시작했다. 민수는 더는 멈추지 않았다. 방 안으로 두 사람이 들어섰을 때 커튼이 열려 있었고 햇빛이 이불 위에 정사각형으로 떨어져 있었다. 그 안으로 하은이 먼저 눕고 민수는 그 위에 몸을 겹쳤다. 하은은 눈을 감은 채 숨을 들이켰고 민수는 허리를 숙여 그녀의 목덜미에 입을 댔다. 계속 이렇게 있었으면 좋겠어요. 아무 일도 없이. 나도 그래. 이 시간이 멈췄으면 좋겠어. 그럼 멈춰봐요. 우리 둘이. 하은은 수건을 풀었고 민수는 조심스럽게 그녀의 허리를 감쌌다. 그녀는 미동 없이 가만히 눈을 감고 있었고 민수는 마치 흙 속에 손을 넣는 것처럼 조심스럽게 그녀의 살결을 더듬었다. 숨결은 점점 짧아졌고 방 안은 땀과 몸의 열기로 천천히 축축해져 갔다. 민수는 두 눈을 감은 채 자신이 지금 어디쯤 있는지조차 모를 만큼 몰입해 있었고 하은은 입술을 깨물며 그러나 몸은 민수를 더 세게 끌어안았다. 그 밤과는 또 다른 낮의 온기. 햇살 아래 겹쳐진 몸은 창밖으로는 평온했지만 안에서는 이미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너고 있었다. 민수는 그날 아침에도 평소처럼 어머니의 쭉 이어진 기침 소리에 잠에서 깼다. 보일러를 더 올렸지만 방 안 공기는 여전히 싸늘했고 어머니는 이불 속에서 숨을 짧게 몰아쉬고 있었다. 괜찮으세요? 오늘 병원 가는 날인데 좀 더 누워 계세요. 그는 어머니를 살피며 부엌으로 나가 죽을 덮였고 잠시 후 뒤따라 나온 하은은 따뜻한 물을 가져다 주며 조용히 말을 건넸다. 민수 씨, 잠깐만요. 어제 제가 병원비 때문에 좀 알아봤어요. 민수는 그녀를 바라보았다. 하은은 조심스럽지만 분명한 어조로 말을 이었다. 어머님 계속 진료 받아야 하시는데 솔직히 민수 씨 혼자 감당하기 어렵잖아요. 이번에 보니까 추가 검진비도 많이 들고 간병도 필요하대요. 그녀는 테이블 위에 얇은 봉투 하나를 올려두었다. 그래서 대출 하나 알아봤어요. 농지 담보로 잡고 병원비 명목이면 조건도 나쁘지 않더라고요. 민수는 당황한 듯 고개를 기울였다. 대출이라니 그건 너무 무조건 하자는 건 아니에요. 그냥 제가 혹시 몰라서 알아봤어요. 내가 민수 씨 대신 갚을 거예요. 그러니까 부담 갖지 말고 엄마 생각 먼저 해줘요. 그녀는 손등으로 민수의 팔을 살며시 쓸었다. 그 손길은 따뜻했고 미안함보다 신뢰를 전하는 듯 부드러웠다. 그가 말을 잊지 못하고 있자 하은은 잽싸게 말을 덧붙였다. 아, 그리고 대출 상담해 준 사람. 철민 씨가 연결해 줬어요. 믿을 만한 분이라서 오빠가 직접 서류도 가져다 줬거든요. 철민이라는 이름에 잠시 눈을 깜빡인 민수는 그녀가 봉투에서 꺼낸 서류를 조심스레 넘겨보았다. 농지 지번, 면적 근저당 설정 한도까지 이미 깔끔하게 정리돼 있었고 대출명 가족의료 지원자금, 서명란엔 신청인 정민수라는 이름이 선명하게 인쇄되어 있었다. 이거 벌써 다 해놨네. 민수가 당황스레 묻자 하은은 고개를 살짝 끄덕이며 웃었다. 그냥 민수 씨가 고민 덜 하게 해주고 싶었어요. 결정은 당신이 해요. 나는 그냥 옆에 있을 뿐이에요. 그녀는 가만히 서랍을 열고 도장 케이스를 꺼내왔다. 민수가 평소 장롱 깊숙한 곳에 넣어두었던 어머니가 직접 이름 새겨준 빨간 인감도장이었다. 잠시 민수의 시선이 그 인감도장을 바라보다 멈췄다. 수년 전 아버지 돌아가신 뒤로 어머니가 이 도장은 꼭 신중하게 쓰라며 말하던 장면이 떠올랐다. 그러나 옆에 있는 하은의 손, 그리고 여전히 침대에서 숨 고르고 있는 어머니의 모습, 그 모든 것이 이 결정을 더욱 빠르게 밀어붙이고 있었다. 민수는 조용히 도장을 들어 서류 하단의 서명란 옆 붉은 칸에 꼭 소리내며 눌렀다. 하은이 미세하게 눈꼬리를 말아 올렸고 민수는 그녀의 얼굴을 바라보며 짧게 웃었다. 하은 씨가 옆에 있어줘서 정말 다행이에요.
나 혼자였으면 이런 결정 절대 못했을 거예요. 하은은 그 말에 눈빛을 더욱 부드럽게 만들며 대답했다. 그럼요. 우리 가족이잖아요. 이제는 나도 민수 씨 어머니의 딸이고 당신 인생의 반쪽이잖아요. 그녀는 도장 찍힌 서류를 서랍 안에 정리하며 끝까지 친절한 미소를 지었다. 민수는 자신이 가장 안전하다고 믿는 사람에게 자신의 인생을 담보로 넘겼다는 사실을 그날은 아직 몰랐다. 그가 방 안으로 사라진 후 하은은 핸드폰을 켜 짧은 문자를 보냈다. 끝. 찍었어. 그리고 잠시 후 화면 위엔 철민의 짧은 답장이 떴다. 잘했다. 이제 진짜 시작이야. 저녁이 되자 하은은 아무 말도 없이 거실에 불을 껐고 민수의 팔을 잡아 끌듯 조용히 안방으로 향했다. 민수는 그 뒷모습을 따라가며 잠깐 멈칫했지만 하은은 돌아보지 않았다. 그녀의 실루엣이 어둠 속에서 부드럽게 흔들렸고 문턱을 넘자마자 방 안의 스탠드 불빛이 낮게 켜졌다. 희미한 조명이 벽에 번지듯 퍼졌고 민수는 그 안에서 멈춰섰다. 하은은 옷장 앞에 서서 천천히 티셔츠를 벗었고 민수는 말없이 그 장면을 바라보았다. 불에 지어 위로 흘러내리는 그녀의 머리카락은 흑갈색 파도처럼 어깨를 덮었고 하은은 아무렇지 않다는 듯 웃으며 말했다. 오늘은 내가 당신 거야. 농담처럼 내뱉은 말이었지만 그 목소리는 충분히 진지했고 민수는 숨을 한 번 들이마시고 고개를 끄덕였다. 그 순간 하은이 천천히 다가왔고 민수의 셔츠 단추를 풀기 시작했다. 이거 꼭 내가 풀어야겠어요? 응. 오늘은 내가 먼저고 싶어서 그래요. 하은의 손은 망설임이 없었고 셔츠가 어깨 아래로 흘러내릴 때 민수는 눈을 감았다. 살이 맞닿는 감각이 이제는 낯설지 않았다. 오히려 그 따뜻함이 기다려졌고 익숙했다. 하은은 침대 가장자리에 걸터 앉아 민수의 손을 잡아당겼다. 입을 덮고 이야기나 해요. 안아주기만 하면 안 돼요? 그녀의 말은 장난기 어린 목소리였지만 민수는 그 말 속에 깃든 욕망을 알아챘다. 하은의 눈동자는 은은하게 빛났고 입술은 조용히 열렸다가 다시 닫혔다. 그 틈으로 민수는 몸을 숙여 키스했고 하은은 그 입맞춤에 천천히 숨을 흘려보냈다. 이렇게 가만히 있는 것도 좋아요. 가만히 있을 수 없게 만들면서 그 말은 반칙 아닌가요? 그럼 반칙할게요. 오늘은 그럴 기분이니까. 민수는 하은의 어깨를 감싸고 천천히 침대 위로 눕혔다. 하은은 그 위에서 웃으며 속삭였다. 민수 씨는 내가 원하는 걸 다 알아채는 것 같아. 가끔은 내가 예측되는 게 싫을 정도로 내 속까지 익히는 느낌이야. 난 그냥 하은 씨 안에 들어가고 싶은 것뿐이야. 마음이든 몸이든 지금처럼. 그 말에 하은은 짧게 눈을 감았고 그 사이 민수의 손이 천천히 그녀의 허벅지를 타고 올라갔다. 하은은 가늘게 숨을 뱉으며 그의 손에 길을 내줬고 둘의 체온은 얇은 천 한 겹 사이에서 금세 뒤섞였다. 침대는 조금씩 삐걱였고 민수는 그녀의 허리에 손을 감은 채 하은의 뒷목에 얼굴을 묻었다. 그곳에서 퍼지는 향기와 땀, 그리고 눅진하게 젖은 속살의 감촉이 민수를 전부 감싸 안았다. 하은은 민수의 귓가에 입술을 붙여 속삭였다. 당신이 나한테 준 게 뭔지 알아요? 살고 싶다는 감정, 숨 쉬는 게 미안하지 않게 만든 유일한 사람. 그렇게 말하면 내가 빠져나갈 수 없잖아요. 빠져나가지 말아요. 그냥 오늘은 나만 봐요. 다른 거 생각하지 말고 나만. 민수는 더는 말하지 않았다. 그저 그녀의 엉덩이를 감싸 안고 천천히 몸을 밀어 넣었다. 하은은 짧게 숨을 들이켰고 두 다리를 그의 허리에 감았다. 방 안의 불빛은 그대로였고 커튼 바깥에선 별빛이 들어왔지만 민수의 시야엔 하은밖에 없었다. 그녀의 얼굴, 젖은 입술, 조용히 울리는 숨소리, 그리고 민수 자신이 그녀 안에 들어있다는 실감이 그 어떤 것보다 강렬하고 절대적인 존재감을 부여했다. 하은은 허리를 들썩이며 말을 잇지 못했고 민수는 그녀의 허리선을 따라 손을 움직이며 천천히 깊숙이 박혔다. 그 감각은 이전과는 달랐고 그저 욕망만이 아니라 무너짐과 소속, 결속, 그리고 어쩌면 착각일지 모를 사랑까지 담겨 있었다. 그 밤 민수는 잠들지 않았다.
하은은 그의 팔 안에서 기절하듯 누워 있었고 민수는 천장을 바라보며 조용히 생각했다. 이 여자 없으면 난 어떨까? 그 순간 그는 살짝 웃었다. 그리고 깨달았다. 이미 마음도 몸도 모두 그녀 안에 있다는 걸. 비닐하우스 옆 창고에는 오랫동안 쓰지 않은 서류들이 먼지를 뒤집어 쓴 채 박스에 담겨 있었다. 하은은 어느 날 저녁 민수에게 우리 땅 서류 좀 정리해 볼까요? 라고 조심스럽게 제안했고 민수는 딱히 의심할 것도 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언젠가는 해야 하는 일이었어요. 그리고 이런 건 여자가 해주는 게 깔끔해요. 민수 씨는 그냥 농사에만 집중해요. 그녀는 그렇게 말하며 파일을 꺼내 들고 자리를 옮겼고 민수는 식탁에 앉아 그녀가 서류를 정리하는 모습을 지켜봤다. 그날 밤 하은은 인감 도장을 꺼내며 이렇게 말했다. 혹시 이거 가까운 복사집 가서 좀 떠오면 안 될까요? 등기 관련해서 임시 서류 붙여야 해서 그냥 사본만 쓸게요. 민수는 별말 없이 도장을 넘겼고 하은은 곧장 철민에게 전화를 걸었다. 민수 인감 받았어요. 내일 계약 넣으면 돼요. 등기랑 잔금은 내가 마무리할게. 너는 그냥 그 새댁처럼 굴면 돼. 지금처럼만. 며칠 뒤 철민은 읍내 복덕방 사무실에서 누군가와 만나 민수 명의의 땅 일부 매매 계약서를 작성했다. 계약서에는 민수의 이름과 도장이 분명히 찍혀 있었지만 민수는 그 자리에 없었다. 철민이 대리인 서명까지 깔끔하게 마무리하고 나오는 동안 민수는 밭에서 방울토마토 줄기를 고정하고 있었다. 그날 저녁 하은은 미소를 지으며 민수에게 말했다. 등기일은 잘 됐어요. 생각보다 빨리 처리돼서 놀랐어요. 뭐, 잘 되면 된 거지. 고생 많았어요. 민수는 그러면서 그녀의 머리를 쓰다듬었고 하은은 아무 일 없다는 듯 환하게 웃었다. 다 민수 씨 덕분이에요. 서류도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어서 금방 끝났어요. 그 복덕방 사장님도 민수 씨처럼 믿을 수 있는 사람 처음 본대요. 허허, 뭐 별것도 아닌데. 그냥 이렇게 사람 편하게 해주는 하은 씨가 고마운 거죠. 그 순간에도 민수는 믿고 있었다. 이 여자가 이 모든 걸 진심으로 해주고 있다고. 단 한 번도 그 마음을 의심해 본 적이 없었고 서류 속에 찍힌 자신의 도장에 어떤 의미가 담겼는지조차 모른 채였다. 하루 종일 내리쬐던 햇살이 땅을 식히기도 전에 철민이 마련해줬다는 기분 전환용 여행지에 도착한 민수는 하은과 함께 낯선 모텔 복도를 따라 조용히 걸어 들어갔다. 금색 번호가 찍힌 문을 열자마자 작지만 잘 정돈된 침대와 얇은 커튼 너머의 창문, 그리고 무심한 조명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다. 딱 이 정도면 좋아요. 너무 고급지지 않은 것도 편하고. 하은은 짐을 내려놓자마자 커튼을 열어 창밖을 확인했다. 바로 옆엔 다른 모텔 창이 마주 보고 있었지만 그녀는 개의치 않은 듯 가볍게 웃으며 돌아섰다. 민수는 벽에 걸린 리모컨을 찾아 에어컨을 켰고 그 바람 사이로 하은의 머리카락이 살짝 흔들렸다. 그녀는 천천히 그의 앞에 섰고 어깨에 걸친 겉옷을 자연스럽게 벗어 의자에 걸쳤다. 민수 씨, 여행 오면 특별한 기분 안 들어요? 글쎄요. 혼자 다녀본 적이 없어서 잘. 그럼 지금 느껴봐요. 특별하게 만들어줄게요. 하은은 민수의 허리에 두 팔을 감았고 그의 입술에 자기 입술을 가만히 포개듯 눌렀다. 첫 입맞춤은 조용했고 둘째는 뜨거웠다. 셋째는 더 이상 말이 필요 없게 만들었다. 혹시 여기 오는 거 조금 긴장됐어요? 아니요. 당신이랑 있는 건 늘 편해요. 그럼 오늘은 편해서 좋은 거고 나는 그 편함 안에서 민수 씨한테 미쳐보고 싶은 거예요. 그녀는 그렇게 말하며 손끝으로 민수의 목덜미를 훑었고 셔츠 단추를 하나하나 풀어내기 시작했다. 민수는 저항하지 않았다. 오히려 숨을 고르며 두 눈을 감았고 하은의 손길을 따라 어깨가 드러났다. 그 순간 하은은 민수의 등을 밀며 그를 침대 위로 앉혔다. 그냥 누워 있어요. 오늘은 내가 먼저고 내가 위에 있을래요. 그녀는 말하며 자신의 블라우스 자락을 걷어 올렸고 그 안에서 흰 속옷과 부드러운 피부가 조명 아래에 드러났다. 민수는 입을 다문 채 고개를 끄덕였고 하은은 천천히, 아주 천천히 그의 무릎 위에 앉았다.
손끝이 가슴을 지나 배를 타고 내려가며 벨트를 푸는 그 짧은 찰나. 민수는 두 눈을 뜨고 그녀를 올려다봤다. 하은 씨, 응. 이런 순간들이 진짜라서 무섭기도 해요. 무서워하지 마요. 진짜든 착각이든. 지금은 그냥 우리 둘밖에 없잖아요. 그녀는 그렇게 속삭이며 민수의 귓불을 살짝 물었고, 민수는 더는 참지 못하고 그녀를 끌어안았다. 몸과 몸이 포개졌고, 하은은 천천히 허리를 움직이며 자신의 리듬을 만들었다. 민수는 손끝으로 그녀의 등줄기를 따라 움직였고, 그 손끝이 닿는 곳마다 하은은 부드럽게 떨렸다. 창문 너머로 어둠이 깔리고 가로등 불빛이 희미하게 커튼 틈을 비집고 들어왔다. 그 불빛 아래 하은의 얼굴이 젖어 있었고, 민수는 그 얼굴을 감싸 안고 다시 입술을 맞췄다. 그 순간 민수는 아무 생각도 나지 않았다. 어머니의 병환도, 땅 문서도, 농기계 고장도, 철민도, 아무것도 머릿속을 스치지 않았다. 오직 이 여자의 숨결, 이 여자의 몸, 이 여자의 눈동자만이 민수의 모든 감각을 지배하고 있었다. 하은은 민수의 가슴팍에 뺨을 기대고 짧은 숨을 토하며 말했다. 당신이 날 이렇게 만든 거예요. 여기까지 오게 한 건 당신이에요. 나는 그냥 당신이 원한 걸 해주고 싶었어요. 그럼 계속 그렇게 해줘요. 그게 당신이니까, 내가 사랑한 사람이니까. 그 말과 함께 민수는 하은을 뒤로 눕히고 몸을 밀어 넣었다. 두 다리는 얽혔고 숨은 높아졌고 침대는 조용히 삐걱이며 한참 동안 멈추지 않았다. 그날 밤 모텔 창밖에는 바람 한 점 없었지만 창 안에 두 사람은 온몸으로 불을 일으키고 있었다. 민수는 처음으로 사랑이라는 단어를 행동으로 말하고 있다는 기분을 느꼈고, 그 감정은 너무도 생생했어. 거짓말이란 걸 아직 눈치채지 못했다. 병실 천장의 형광등은 이상하리만치 밝았고, 의사 가운을 입은 남자의 목소리는 평온했지만 그 안에 묻힌 단어들은 날이 서 있었다. 다발성 장기 부전입니다. 이번 고비를 넘기면 다행이지만. 민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예, 감사합니다라는 짧은 대답만 내뱉었다. 어머니는 산소호흡기를 쓴 채 미세하게 숨을 내쉬고 있었고, 그 얼굴은 언제나처럼 잔소리를 퍼붓던 생기 없는 무채색의 그림처럼 보였다. 민수는 어머니의 이마를 조심스레 닦으며 다 젖은 수건을 손에 꼭 쥔 채 시선을 떨궜다. 그 사이 집에서는 또 다른 장면이 벌어지고 있었다. 하은은 민수가 남긴 소파 위 잠바를 치우며 웃었고, 철민은 부엌에 놓인 종이봉투를 툭툭 두드렸다. 됐어. 계약서 넘긴 땅 잔금도 들어왔고 이번에 빠진 것도 깔끔하게 닫혔어. 이제 민수 그놈만 서울 나오면 진짜 접수야. 하은은 고개를 끄덕이며 커피를 타왔다. 이렇게 순진할 줄은 몰랐어요. 어떻게 진짜 도장을 그냥 건네줘. 그게 순진한 거지, 멍청한 거지. 근데 너 그 남자 감정선 조절 잘해. 지금 어머니 위독하다고 하니까 딱 연민의 감정 던지기 좋아. 우리가 새 출발하면 어머니도 편해지실 거예요. 이런 멘트 써. 하은은 그 말을 듣고 한 박자 쉬며 중얼거렸다. 슬플 때 제일 많이 빠지니까요. 사람은 그게 무너지는 타이밍이죠. 민수는 병실 소파에 앉은 채 텅 빈 눈으로 창밖을 보고 있었다. 3시간째 같은 자세였다. 의식도 없고 대화도 없고 회복의 기미도 보이지 않는 어머니의 호흡기 소리는 기계음처럼 반복됐고, 민수의 머릿속도 그렇게 반복되고 있었다. 왜 이럴까? 왜 이런 타이밍에 어머니가? 집으로 돌아온 건 밤 11시가 넘어서였다. 문을 열자 조용한 실내에 아늑한 향초 냄새가 퍼져 있었고, 하은은 얇은 티셔츠에 가디건 하나 걸치고 거실에서 민수를 기다리고 있었다. 많이 힘들었죠. 얼굴이 다 하얘요. 하은이 다가와 민수의 손을 꼭 잡았고, 민수는 무겁게 고개를 끄덕였다. 이러다 돌아가시면 난 진짜 아무것도 아니야. 그런 소리 하지 마요. 당신은 나한테 전부예요.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우리 새로운 삶 시작하는 거 보면 마음 편하게 떠나실지도 몰라요. 무슨 말이야, 새로운 삶. 하은은 손등으로 민수의 뺨을 어루만지며 말했다. 서울로 나가요. 이번에 들어온 잔금 일부로 전세라도 얻고 나머지는 조금씩 다시 벌면 되잖아요.
농사는 그냥 나중에 가끔 내려와서 하면 되고. 서울? 응, 서울. 나 시골이 너무 좁아. 이젠 우리 둘만의 공간에서 다시 시작하고 싶어요. 어머니가 민수 씨한테 의지했던 것처럼. 이젠 내가 민수 씨한테 그렇게 기대고 싶어요. 진짜로 함께 사는 거 서울 가서 해보고 싶어요. 민수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 말이 틀린 말은 아니었다. 모든 걸 다 놓고 가면 어쩌면 어머니도 조금은 편해질 수 있을 것 같았고, 하은의 그 조용한 눈동자 속에 담긴 말들이 거짓말처럼 들리지 않았다. 하지만 민수의 눈동자엔 힘이 없었고, 그 무기력한 눈빛을 보며 하은은 안심한 듯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의 손끝은 민수의 목덜미를 어루만졌고, 말없이 그의 무릎에 기대며 한 줄 숨을 뱉었다. 나 당신 없으면 못 살아요. 지금 이게 진짜 나한텐 전부예요. 민수는 눈을 감았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 침묵은 수근과 같았고, 그 말 없는 동이는 곧 모든 걸 잃게 될 시점으로 그를 밀어넣고 있었다. 그날 밤 민수는 잠들지 못했다. 하은이 옆에서 조용히 숨을 쉬며 등을 돌리고 있었지만 민수의 눈은 천장을 뚫을 듯 열려 있었다. 피곤함이 몰려와도 도무지 눈꺼풀이 내려가지 않았다. 심장이 이상하게 울컥거렸고 목 뒤쪽에선 서늘한 기운이 뚝뚝 떨어졌다. 그동안 보지 않으려 했던 장면들이 하나씩 스쳐갔다. 이불에 쌓여 웃던 하은의 모습, 첫 입맞춤, 그녀가 농담처럼 던졌던 난 사랑 앞에서는 조금 계산적인 여자예요라는 말, 그리고 그 말에 그냥 웃고 넘겼던 자신. 민수는 자리에서 일어나 핸드폰을 들었다. 며칠 전 병원에서 대기하던 중 친구가 알려줬던 위치 추적 어플이 떠올랐다. 연인 간의 안전을 위해 설치해두는 거야라며 별 생각 없이 깔았던 그 앱. 그 속엔 민수가 모르는 시간의 기록이 수십 줄씩 쌓여 있었다. 서울. 민수는 눈을 가늘게 뜨고 하은이 외출했다고 말했던 날짜를 하나하나 짚었다. 그녀는 분명 이장님 아내와 시장 간다고 했고, 다른 날은 읍내 병원 간다더니, 위치 기록은 계속 강남 모처를 가리키고 있었다. 그는 다시 눌렀다. 정확한 주소가 찍혀 있었고, 하은이라는 이름으로 등록된 번호가 그 위치에 멈춰 있던 시간이 3시간이 넘었다. 그날 민수는 혼자 저녁을 먹었다. 그녀는 웃으며 말했다. 응급치료 기다리느라 오래 걸렸어요. 줄이 길더라고요. 민수는 핸드폰을 내려놓고 서랍 속에서 서류철을 꺼냈다. 며칠 전 하은이 이건 등기 때문에 필요한 거예요라며 민수에게 슬쩍 보여줬던 대출 신청서. 그는 그 서류의 복사본을 의심 없이 꽂아뒀었다. 그리고 오늘 그 서류를 다시 꺼내 읽는 순간 민수는 손끝이 굳어졌다. 이름 이하연, 생년월일 동일, 신분증 사본까지 복사되어 있었지만 이름만 하은이 아니었다. 그의 눈이 흔들렸다. 이하연? 그는 서랍 깊숙한 곳에서 예전에 우연히 본 그녀의 통장 사본을 찾아냈고 그 안에 적힌 이름 또한 이하연이었다. 그 순간 민수는 손에 쥔 종이를 놓쳤다. 마루 바닥에 서류가 흩어졌고 그중 한 장 계좌 이체 내역이 뒤섞인 문서가 눈에 들어왔다. 철민의 이름이 찍혀 있었다. 거래 내역 이하연에게 송금 100만 원, 반복 횟수 6회. 금액은 늘 같았고 날짜는 일정했고 거래 메모란엔 계약 정산이라는 낯선 문구가 붙어 있었다. 계약. 민수는 입술을 깨물며 문서들을 주워들었고 핸드폰으로 다시 철민의 번호를 눌렀다. 신호는 갔지만 아무도 받지 않았다. 그는 전화를 끊고 하은이 자고 있는 방을 천천히 바라봤다. 아직 등이 보인 채 숨을 쉬고 있었고 그 작은 움직임조차 지금은 전부 연기처럼 보였다. 민수는 걸음을 옮겼다. 부엌으로 가서 조용히 냉수를 마셨고 찬물이 식도를 타고 넘어가면서도 가슴 안에서 끓는 무언가가 식혀지지 않았다. 하은은 여전히 숨을 쉬고 있었고 철민은 받지 않는 전화기 너머에서 어쩌면 지금도 웃고 있을지도 몰랐다. 민수 씨. 하은이 뒤척이며 일어났다. 머리를 정리하지도 않은 채 민수의 뒷모습을 보고 중얼거렸다. 왜 그래요? 무슨 일 있어요? 민수는 천천히 돌아보며 아무 말 없이 그녀를 바라봤다. 그 눈빛이 이전과 달랐음을 하은은 아직 알지 못했다.
민수는 며칠째 하은에게 말을 걸지 않았다. 눈도 잘 마주치지 않았다. 말을 아끼는 대신 손은 바빠졌고 머리는 조용히 돌아가고 있었다. 그가 가장 먼저 한 일은 핸드폰을 교체하는 것이었다. 통신사에 찾아가 위치 기록과 통화 기록, 설치된 앱 목록까지 전부 백업했으며 하은이 모르게 통화 자동 녹음 설정도 새로 걸었다. 그날 밤 하은은 잠들기 전 민수의 옆에 와서 속삭였다. 요즘 왜 이렇게 무뚝뚝해요? 서울 얘기 꺼낸 게 부담됐어요? 민수는 고개를 천천히 흔들었다. 아니, 그냥 생각할 게 많아서. 뭘 그렇게 혼자 생각해요? 그런 거 다 나눠야 진짜 부부죠. 그녀는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다. 민수가 이미 생각하는 단계를 넘어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민수는 다음 날 읍내 친구 중 컴퓨터 수리를 하는 후배를 찾아갔다. 그 후배는 예전에 하드 복구를 잘한다는 이유로 한 번 부탁한 적 있었고, 이번엔 핸드폰과 노트북을 들고 가 삭제된 통화 파일 복구 가능하냐고 물었다. 몇 시간 후 복구된 폴더를 열어본 순간 민수는 손끝이 떨릴 뻔했다. 걔 진짜 웃겨, 철민아. 내가 뭐 해달란 것도 아니고 그냥 웃으면서 도장 꺼내더라니까. 너 나갔어, 아주. 잘했어. 이번 땅까지 끝나면 우리 서울 간다. 민수, 그건 너한테 잠깐 걸친 옷이야. 벗어버려도 안 아까운 거. 녹음 파일에는 두 사람의 목소리가 생생했고 하은의 비웃음 섞인 음성이 반복되며 민수의 폐부를 찔렀다. 그는 천천히 숨을 골랐고 복사된 음성 파일을 USB에 옮겼다. 잘 챙겨줘. 나중에 필요해서 그래. 후배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을 아꼈다. 집에 돌아와 민수는 서랍 깊숙한 곳. 어머니의 약봉투가 남겨진 상자를 꺼냈다. 그 상자 밑면엔 평소에는 보이지 않던 작은 USB가 테이프로 붙어 있었다. 어머니가 남긴 건가? 그는 조심스럽게 그것을 떼어내어 노트북에 꽂았다. USB 안엔 단 하나의 영상 파일이 있었다. 마지막 민수에게. 엠프사. 재생을 누르자. 병원 침대 위 어머니가 민수를 향해 말을 걸기 시작했다. 민수야, 혹시 내가 먼저 가게 되면 이거라도 보고 내 마음 정리해라. 그 여자가 하은이가 뭔가 이상하더라. 내 앞에서는 잘했는데 내가 안 보는 데선 뭔가 눈빛이 다르더라. 너한텐 말 못했지. 내가 얼마나 좋아하는지 알았으니까. 그래도 사람 마음은 속일 수가 없더라. 엄마 눈엔 그 여자 순한 물 아니야. 민수는 입술을 깨문 채 눈을 감았다. 울음이 올라왔지만 터뜨리진 않았다. 대신 그는 그 영상을 복사해 다시 USB에 옮겼다. 녹취와 함께 그날 밤 하은은 민수에게 등을 기댄 채 말했다. 나 오늘 친정 좀 다녀와도 돼요? 이모네 가게 일이 좀 밀렸대서. 민수는 조용히 대답했다. 응, 다녀와. 너무 늦지 말고. 고마워요, 민수 씨. 요즘 민수 씨가 다시 예전 같아서 좋아요. 그래, 나도. 하지만 민수는 그녀가 집을 나서는 순간부터 이미 차 안에 도청 장치를 켜고 있었고 차량 위치는 GPS 앱으로 추적이 시작된 상태였다. 그는 조용히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 이제 내가 남긴 말로 내 발목을 잡을 차례다. 그리고 내가 잃은 것들에 대한 대가는 제대로 받아낼 거다. 은행 계좌는 갑작스레 동결되었고 그날 오전 철민은 휴대폰을 꺼낸 채 좁은 모텔 방을 이리저리 서성였다. 이게 무슨 일이야, 하은아. 돈이 막혔어. 통장 아예 먹통이야. 하은은 침대에 앉아 말을 잇지 못한 채 민수의 이름만 중얼거렸다. 민수, 우리 알았나 봐.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하지 마. 그 놈이 그럴 깜냥이 어딨어. 하지만 그 순간 철민의 폰에 검은 문자 하나가 떠올랐다. 계좌 이상 거래 감지. 자금 추적 진행 중. 출석 요청 대상. 야, 나 진짜 뭔가 걸린 것 같아. 진짜 지금이라도 튀자. 네가 돈 뽑을 수 있는 데 있으면 일단 빼. 그럼 어쩌자는 건데. 민수 눈 피해서 우리가 어디로 가. 서울 갈 필요 없어. 일단 국도 쪽으로 빼자. 시외버스 타는 것부터 막아야 해. 그러나 그들의 조잡한 계획은 1시간도 버티지 못했다. 출발하자마자 도로 입구에서 대기 중이던 수사관들이 차량을 막아섰고
조용히 출석 요구서를 내민 이들이 하은과 철민을 경찰서가 아닌 검찰청 조사실로 바로 끌고 갔다. 철민은 조서 앞에서 손가락이 떨렸고 하은은 조사관이 내민 서류를 들여다보며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 서류 한 장, 그 안엔 모텔 외부 CCTV 영상 캡처가 붙어 있었다. 그녀가 철민과 통화하며 ATM 앞에서 입금을 완료한 장면이었다. 두 차례 반복된 동일 패턴. 하은은 숨을 들이켰다가 길게 뱉었다. 이걸 어떻게? 그 순간 문이 열렸다. 민수가 조용히 들어섰다. 청색 셔츠에 검은 서류 봉투 하나 들고 단정히 정리된 머리카락. 그의 눈빛은 그 어떤 감정도 섞이지 않은 무표정의 복수자였다. 철민은 소리쳤다. 야, 민수야. 너 지금 이거 진짜냐? 진짜지. 왜 이래? 우린 너 도와주려고 했잖아. 서울도 같이 가기로 했고 내 미래 생각해서. 민수는 조용히 그의 말을 끊었다. 내 미래를 생각했다고. 내 인감으로 내 땅을 팔고 내 어머니 병상 옆에서 웃던 내가. 그는 철민을 향해 한 걸음 더 다가갔다. 내가 너랑 아는 사이였던 거 후회된다. 하지만 지금은 덕분에 눈 떴으니까. 하은은 의자에 앉은 채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민수는 그녀에게도 다가가 조용히 말을 걸었다. 이름도 가짜였지. 이하연 씨. 하은은 고개를 살짝 들었고 눈동자가 젖어 있었다. 민수 씨, 나는 정말, 나도 널 믿었어. 그리고 어머니도 널 믿으려 했어. 그런데 그 믿음 안에 칼이 들어 있었다는 건 나중에야 알게 됐지. 그는 봉투에서 고소장을 꺼냈다. 공정증서, 계좌 추적 자료, 영상 녹취, 위치 기록, 유언 영상. 모든 것이 정리된 서류는 그 자체로 완성된 단죄였다. 그는 천천히 고소장을 담당자 책상 위에 올렸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했다. 이건 엄마의 이름으로 하는 거예요. 한동안 정적이 흘렀고 하은은 울지도 항변하지도 않았다. 철민은 머리를 감싸주고 무너져 내렸고 민수는 조용히 문을 나섰다. 그의 걸음은 무겁지 않았다. 이제 끝이었다. 그들을 용서하지 않기로, 그들을 위해 눈 감아주지 않기로 마음먹은 순간부터 민수는 이미 이 모든 끝을 알고 있었다. 봄이 와 있었지만 집 안의 공기는 여전히 겨울 같았다. 민수는 늦은 오후 문을 조용히 열고 들어왔다. 문지방에 먼지가 얇게 쌓여 있었고 주방엔 물을 끓이지 않은 주전자 하나만 남아 있었다. 바닥에는 하은이 사놓은 얇은 러그가 그대로 깔려 있었지만 그 위로 누구의 발자국도 지나간 흔적은 없었다. 철민은 구속되었고 하은 역시 구속되었다는 소식을 그는 직접 들었다. 검찰 조사 결과 공모와 계획적 사기, 허위 신분과 명예 도용, 모든 죄목이 그녀의 이름 아래 하나씩 더해지고 있었다. 민수는 천천히 방문을 열고 어머니의 영정사진이 놓인 안방으로 들어섰다. 사진 속 어머니는 늘 그랬듯 단정했고 입가엔 웃음 대신 어쩐지 근심 어린 눈매가 담겨 있었다. 마치 이미 모든 것을 알고 있었다는 듯이 그는 무릎을 꿇고 앉았다. 절을 올리는 동작 하나하나에 담긴 감정은 복잡하고 묵직했다. 미안함, 죄책감, 후회, 그리고 한 줄기 가벼운 안도감까지. 고개를 깊숙이 숙인 채 민수는 천천히 눈을 감았다. 엄마, 이제 다 끝났어요. 제가 너무 몰랐어요. 이런 세상이라는 거, 이렇게까지 잔인할 수 있다는 거, 사람이 사람을 믿는다는 게 얼마나 쉬운 미끼였는지. 저는 결국 아무것도 지켜내지 못했어요. 그래도 엄마한텐 진시하게 살았어요. 그건 분명해요. 그는 이 말을 바닥에 한 번 더 조용히 댄 후 천천히 일어섰다. 밖으로 나오는 동안 집 안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창문 사이로 들어오는 빛은 유난히 무표정했다. 민수는 작은 마루 끝자락에 앉아 차를 마셨다. 아무도 없는 집에서 오랜만에 뜨거운 물을 끓였고 찻잔을 쥔 손은 예전보다 조금 더 가늘어져 있었다. 그의 눈은 마당 끝 굳게 닫힌 대문을 바라봤다. 누군가 그 문을 다시 열고 들어올 일은 이제 없을 거라고 그는 알고 있었다. 다 지나갔어요. 그가 혼잣말처럼 중얼였다. 사랑도 거짓도 희망도 그 속에서 속았던 날들도
복수라는 이름으로 되갚은 시간까지도. 이젠 다 지나갔어요. 이제 그냥 조용히 살게요. 그는 찻잔을 한 모금 삼켰다. 씁쓸했지만 참을만 했다. 그리고 그것이면 됐다. 이제 민수는 누구의 이름도 입에 담지 않을 생각이었다. 그들의 이름도, 자신이 남긴 이름도 이제는 아무 의미 없었다. 그저 하루하루 사람을 믿는 일 없이, 사람에게 상처 주는 일도 없이 고요하게 혼자 살아갈 수 있으면 그것으로 좋겠다.